그 소녀는 신들의 편의점에서 재능을 샀다. 그것으로 그는 필멸의 몸으로도 신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다. 운이 좋으면 1 더하기 1 행사도 터뜨릴 수 있었다. 그것은 주료춘이 언젠가 신을 죽일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불과 3일 전만 해도 주료춘은 그저 하루하루를 낭비하는 고등학생이었다. 그날 주료춘은 마침내 용기를 내어 학교의 여신 류루이안에게 고백했다. 주료춘은 또한 그녀에게 게임에서 팀을 이루자고 제안했다. 놀랍게도 류루이안은 즉시 동의했지만 조건이 하나 있었다. 주료춘이 팀의 힐러를 맡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집에 돌아온 지료천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는 즉시 게임 헬멧을 착용했다. 다음 순간 지료천의 몸은 가상 공간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것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초현실적인 게임이었다. 전 세계의 신화와 전설을 바탕으로 구축된 가상 세계. 플레이어는 끝없는 모험에 몰두할 수 있었다. 이 게임은 12개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었다. 지찬은 류린이 언급한 힐러가 서포트 클래스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지료천은 마음속으로 이것이 사오미와의 첫 데이트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지료천은 일부러 정장을 스타터 복장으로 선택했다. 다음 순간 은빛 뱀처럼 번개가 하늘을 가로질렀다. 곧 멈출 수 없는 에너지가 전선을 타고 지료천의 몸속으로 쏟아졌다. 타는 듯한 고통의 지료천은 순식간에 의식을 잃었다. 데이터 로딩이 끝나자 지료천은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마치 강력한 에너지가 방금 지료천의 머리를 강타한 것처럼 느껴졌다. 전기 충격처럼 짜릿하고 마비되는 느낌이었다. 지료천은 천천히 일어나 멀리 응시했다. 지료천은 처음 게임을 하는 것이었지만 시작 지역에는 NPC 마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현실감이 엄청났다. 지료천은 재빨리 사오미의 게임 내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했다. 하지만 2.5초 후 시스템은 응답했다. 플레이어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료춘은 사오미의 아이디가 확실히 맞다고 생각했다. 틀릴 리가 없었다. 그래서 주료춘은 시작 마을로 가서 그녀를 만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몇 시간을 걸어도 주료춘은 여전히 사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사오미와 연락이 끊긴 것 외에도 주료춘의 고객 지원 연결도 완전히 끊겼다. 점점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혹시 시작 마을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잊지는 듯한 더위 속에 지료천은 언제라도 탈수 증세로 쓰러질 수 있었다. 지료천은 서둘러 로그아웃 패널을 꺼냈다. 화면에는 로그아웃을 사용할 수 없다고 표시되었다. 주료춘은 받아들이지 않고 로그아웃 버튼을 계속해서 두드렸다. 그러자 시스템은 새로운 퀘스트, 이 사막에서 살아남기를 발행했다. 보상, 알 수 없음. 페널티, 알 수 없음. 그 후 몇 시간 동안 주료천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이 저주받은 곳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주료천은 정말 영원히 이곳에 갇히게 될까? 퀘스트의 모호한 보상이 탈출의 열쇠일지도 모른다. 주료천은 그것에 따르고 생존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타는 듯한 태양 아래 주료천의 몸은 심각한 탈수 상태에 빠졌다. 주료천은 TV쇼에서 대머리 생존 전문가가 석회암 근처에 자연샘이 자주 나타난다고 말한 것을 떠올렸다. 주료천은 바위 라인을 따라 계속 나아갔다. 그는 뒤에서 침을 흘리는 짐승머리가 솟아오르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곧 지료추는 샘을 발견한다. 지료추는 달려들어 물을 벌컥벌컥 마셨다. 원기를 회복한 지료추는 시스템 패널을 열고 이곳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곰곰이 생각했다. 다음으로 주료천은 스타터 선물팩을 열었다. 놀랍게도 힐러, 즉 서포트 클래스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은 그에게 스타터 무기로 장검을 주었다. 그것은 생명의 은인이었다. 단순히 힐링 스태프였다면 지료천은 이 환경에서 살아남기 어려웠을 것이다. 게다가 현실 세계에서 지료천은 용국에서 가장 어린 유기 검객이었다. 지료천은 동굴 더 깊숙이 들어갔다. 그가 본 것은 그의 속을 뒤집어 놓았다. 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바닥을 덮고 있었다. 주료추는 너무 부주의하게 짐승의 굴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 틀림없다. 먼저 정찰했어야 했다. 지료산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괴물 같은 생물이 입을 크게 벌린 채 그에게 달려들었다. 지료산은 반사적으로 몸을 숙여 매복을 빠져나갔다. 헛은 그 짐승을 사막 전용 몬스터 백넷이 사막 늑대로 식별했다. 속도를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했다. 주료천은 맞서 싸워야 했다. 주료천은 갓 획득한 스타터 장검을 뽑았다. 그는 어깨로 낮게 부딪혀 늑대의 발톱 공격을 미끄러져 지나갔다.
늑대가 몸을 돌리자 지료처는 곧장 아래로 내리쳤다. 쨍그랑 칼날에 금이 갔다. 바늘로 찌르는 듯한 마비감이 지료천의 손을 꿰뚫었다. 늑대는 꼬리를 휘두르며 간격을 좁혔다. 심장이 한번 뛰자 지료천은 뒤에 있는 돌담에 부딪혔다. 시스템 팁, 속도 그 이상 사막 늑대의 방어력은 엄청납니다. 저레벨 플레이어의 공격은 무효화됩니다. 노출된 배를 공격해야만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알겠군. 계속해서 배를 막고 있었어. 늑대는 약점을 알면서도 다시 달려들어 물어뜯으려 했다. 속도 차이 때문에 지료추는 배에 칼을 댈 틈이 없었다. HP가 바닥을 치고 한 대만 맞아도 죽을 위기에 지료추는 묘안이 떠올랐다. 지료추는 앞으로 나서서 일부러 오른쪽 어깨를 내밀었다. 본능이 이끌었다. 늑대는 망설임 없이 덥석 물었다. 바로 그 순간 지료춘의 칼이 늑대의 복부를 깨끗이 관통했다. 황금빛 기둥이 내려와 지료춘을 감쌌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사람들이 순식간에 레벨업하고 체력을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이 게임에 몰리는 이유가 있었군. 초반 성장의 엄청난 특전이지. 한 가지 지료춘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UI 왼쪽 하단에 있는 숨겨진 상점 아이콘이었다. 뭐지? 잠시 후 지료춘은 엔터키를 눌렀다. 눈 깜짝할 사이에 황금 등급 장비들이 지료춘 앞에 나타났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숨겨진 상점인가 보군. 이전의 무기들보다 훨씬 더 좋은. 각 레벨 단계에서 다른 종류의 아이템을 잠금 해제할 수 있었다. 그때 지료춘의 손가락이 실수로 맨 아래에 있는 용병 소환 버튼을 눌렀다. 순간 수많은 황금빛 광선이 쏟아져 내렸다. 온갖 형태의 신들의 조각상이 지료춘 앞에 줄지어 섰다. 공격형, 방어형, 마법형, 암살형. 하지만 마지막 것 지원형은 정말 터무니없게 느껴졌다. 시스템은 주료찬을 이 저주받은 곳에서 평생 혼자 보내게 할 셈인가? 플레이어는 1일 상품 잠금 해제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떴다. 지금 잠금 해제, 묻는 게 의미가 있나? 거절할 사람은 바보뿐이다. 접속이 허용되자마자 지료추는 배를 채우기 위해 상점에서 음식을 꺼냈다. 동시에 지료추는 능력치 배분 패널을 열었다. 그가 알기로는 포인트 분배가 매우 중요했다. 그것은 플레이어의 전체 성장 경로를 정의했다. 그리고 방금 전 전투에서 주료추는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다. 자신은 사막 늑대보다 레벨이 5밖에 낮지 않지만 힘과 속도 차이는 엄청나게 컸다. 더 강한 짐승과 맞서 싸우려면 힘과 민첩성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해야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지료추는 능력치를 체력 5, 힘 10, 민첩성 10으로 분배하기로 했다. HP가 바닥나지 않도록 체력 5포인트. 즉사 가능성을 위해 힘 10, 대부분의 몬스터 속도에 맞추기 위해 민첩성 10. 갑자기 늑대의 울음소리가 정적을 깼다. 지료추는 죽은 늑대의 악취 때문에 늑대 무리가 몰려왔음을 깨닫고 몸을 돌렸다. 수십 마리의 사막 늑대가 나타났는데도 지료추는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지료추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오직 싸우고 싶은 욕망만이 최고조로 치솟았다. 그의 공격은 늑대의 방어력을 곧바로 꿰뚫었다. 한 번 베일 때마다 또 다른 늑대가 단번에 쓰러졌다. 이것이 능력치 향상의 효과일 것이다. 또한 주료춘의 검술도 날카로워졌다. 울부짖음과 함께 은색빛이 주료춘을 감쌌고 그는 멈출 수 없는 폭풍처럼 늑대 무리를 헤쳐나갔다. 사륙이 끝났을 때 지료춘의 레벨은 15로 껑충 뛰었다. 이제 몬스터를 잡아 능력치를 높이는 것만이 사막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자정이 되자 지료추는 늑대의 소굴에서 나왔다. 밤에는 낮에 타는 듯한 더위가 없기 때문에 탈출구를 찾기에 완벽한 시간이었다. 갑자기 지료춘의 왼발이 털이 많은 무언가에 부딪혔다. 쳐다보니 황무지 늑대 시체가 쌓여 있었다. 그 광경은 지료춘에게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다. 다른 사람도 여기에 갇힌 것일까? 늑대의 상태로 보아 그 사람은 엄청나게 강할 것이다. 절벽 끝에는 늑대의 시체를 쉬면 속으로 던져 넣고 있는 인간형 형체가 있었다. 하지만 지료춘이 절벽에 도착했을 때 그 형체는 사라지고 없었다. 시체를 조사하던 지료춘은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마치 피가 완전히 빠져나간 것처럼 쭈글쭈글 말라 있었다. 그러한 생각에 걷잡을 수 없는 공포감이 지료춘을 휩쓸었다. 이렇게 잔인한 것을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와 같이 여기에 갇힌 이 존재는 사막 늑대보다 훨씬 더 끔찍했다. 갑자기 진홍색 시스템 경고가 울렸다. 고위 레벨 생명체가 감지되었습니다. 플레이어는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경고음이 울리고 지료추는 뒤돌아섰다. 땅에서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촉수가 나타났다. 그런 다음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생물이 앞으로 나섰다. 주료춘의 몸은 걷잡을 수 없이 떨렸다. 이것은 고위 포식자의 타고난 억압이었다. 레벨업으로 민첩성이 향상되지 않았다면 그 촉수가 이미 그를 꿰뚫었을 것이다. 눈앞에서 그 생물의 잘린 팔이 새로운 손으로 재생되었다. 시스템에 그 이름이 표시되었다. 방랑하는 지배자. 사막의 최상위 포식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속도, 몬스터 살점을 먹고 먹이사슬 꼭대기에 앉아있다. 지료춘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쏟아졌다. 이 몬스터는 압도적으로 강했다. 모든 것을 쏟아부은 후에도 지료춘은 그 기운에 짓눌렸다. 주료춘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공포를 느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배자의 모습이 거리를 좁혔다. 주료춘은 간신히 몸을 비틀어 파괴적인 주먹을 피했다. 탄력을 이용해서 그는 그것을 뒤에 남겨뒀어. 그는 있는 힘껏 장검을 휘둘렀어. 다음 순간 그의 눈앞에는 잔상만이 어른거렸어. 진짜 몸은 이미 주료천의 옆구리로 이동해 주먹이 그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어. 그 힘은 산사태처럼 그를 강타해 시료천을 계속해서 뒤로 날려버렸어. 시스템이 절대적인 스피드의 달인이라고 불렀는지 알겠군. 그의 민첩함은 엄청났어. 그러자 도미네이터의 입에서 몇 마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나왔어. 잠시 후 그는 또 다른 주먹을 지료친의 배에 꽂아 넣었어. 피가 그의 입에서 격렬하게 뿜어져 나왔어. 그 일격은 그를 즉사시킬 수도 있었지만 도미네이터는 고의로 참았어. 주료천의 혼란스러운 시선 아래 그는 몸을 웅크렸어. 심지어 그가 날려버렸던 장검을 다시 건네줬어. 그러고는 자신의 목을 가로지르는 제스처를 취하며 주료천에게 공격하라고 신호를 보냈어. 오싹함이 시료천의 척추를 타고 흘렀어. 이 생물은 고양이와 쥐 게임을 하고 있었어. 대부분 고양이가 쥐를 잡으면 바로 먹어치우지 않아. 먼저 쥐를 가지고 놀면서 먹이를 괴롭히는 스릴을 즐기는 거지. 바로 도미네이터가 한 짓이야. 주료천을 새벽까지 괴롭혔지. 그때쯤 되자 주료천은 완전히 지쳐 있었고 그의 무기 내구도는 10% 이하로 떨어졌어. 그는 바닥에 쓰러져 씁쓸하게 자신에게 인정했어. 그 생물은 너무 강했어. 그의 현재 민첩성으로는 전혀 따라갈 수 없었어. 도미네이터는 성큼성큼 다가와 주료천의 멱살을 잡았어. 그는 그를 공중 높이 들어 올리더니 인간의 언어로 말하며 비웃었어. 인간이란 게 개미처럼 사는구나. 너무나도 가련하고 작아.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눈부신 검광이 그의 가슴을 가로질렀어. 빌어먹을, 넌 그저 사막을 활보하는 벌레일 뿐이야. 그 말과 함께 인간의 존엄성이 주료천의 투지를 다시 불태웠어. 그는 그의 어머니를 생각했고 그의 친구들을 생각했어. 그는 안 돼. 그는 여기서 죽을 수 없어. 주료천은 장검을 더욱 꽉 쥐었어. 번개가 번쩍이는 아래 칼날이 날카롭게 빛났어. 천둥이 치는 소리와 함께 은빛 번개가 어두운 하늘을 가로질렀어. 그 순간 주료천은 마치 고대 전장에서 돌아온 전쟁의 신처럼 서 있었어. 그의 몸은 쇠처럼 흔들림이 없었어. 시스템 알림. 플레이어 주료천의 전투 의지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라티네이아의 축복, 사막의 신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모든 스탯 100% 증가. 도미네이터는 그를 바라봤고 처음으로 만족스러운 표정이 나타났어. 좋아. 넌 내가 100년 동안 만난 인간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인간이야. 살인적인 의도에 사로잡힌 주료천은 그 사리를 칼날에 쏟아부었어. 그의 검술은 이전에는 결코 도달하지 못했던 높이로 솟아올랐어. 강력한 스윙으로 주료천의 공격이 도미네이터에게 부딪혔어. 백이 그 생물의 입에서 피가 솟구쳤어. 주료천의 눈에서 어두운 빛이 번뜩였어. 다음 순간 그들의 움직임이 격렬하게 충돌하며 전장을 번개처럼 번쩍이는 칼날과 그림자로 가득 채웠어. 그의 무기 내구도가 마침내 0에 도달했을 때 주요천은 장검을 내던지고 팔꿈치를 낮게 내렸어. 그의 몸이 앞으로 튀어나가며 왼주먹이 번개처럼 터져나왔어. 단 한 방의 펀치로 도미네이터는 패배하여 비틀거렸어. 주먹은 칼날, 바람은 날, 몸은 그릇. 그 순간 주료천은 검술을 그의 주먹에 융합시켰고 그의 눈에 깃든 맹렬한 섬광은 완전히 오싹했어. 하지만 그가 도미네이터가 쓰러진 곳에 도착했을 때 굴러다니는 바위만 남아있었어. 그러자 질식할 듯한 기운이 뒤에서 솟아올랐어. 어리석은 인간, 고양이와 쥐게임은 이제 끝이다. 도미네이터의 등에서 꿈틀거리는 여러 개의 촉수가 솟아났어.
그는 분노한 두 번째 형태로 변했어. 그 생물은 공중에 떠올라 어두운 보라색 구체를 손바닥에 쥐고 있었어. 그의 머리 위에는 사신의 유령 형상이 나타났어. 절망에 휩싸인 줄리아 오추는 진실을 받아들였어. 그는 마지막 수단까지 모두 사용했지만 여전히 이길 수 없었어. 다음 순간 도미네이터는 그의 거대한 손을 휘둘렀어. 머리 위에서 사신은 그것을 따라하며 나드로 베어내렸어. 주처는 양팔을 벌리고 무력하게 입에서 피를 흘렸어. 어머니, 용서해주세요. 결국 살아남지 못했어요. 시스템 경고, 음성이 감지되었습니다. 플레이어 주료친의 HP가 0으로 떨어져 죽음 상태에 진입합니다. 의식이 돌아왔을 때 주료친은 자신이 정말로 죽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는 초라한 작은 집 안에 있었어. 잠시 동안 그의 심장이 흥분으로 벅차올랐어. 그는 마침내 현실로 돌아왔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가 창밖을 내다봤을 때 그 너머의 장면은 현실 세계와는 전혀 달랐어. 하지만 게임 인터페이스는 사라지지 않았어. 그것은 주료찬이 여전히 게임 세계 안에 갇혀있다는 것을 의미했지만 그는 분명히 도미네이터에게 살해당했어. 게임 규칙에 따르면 그는 현실로 돌아갈 수 없더라도 강제로 로그아웃 되어야 했어. 그는 여전히 이렇게 갇혀있으면 안 돼. 더욱 이상한 것은 설료친의 몸에 있던 모든 상처가 완전히 나았다는 거야. 바로 그때 빨간 머리 소녀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설료친이 깨어있는 것을 보자 그녀의 표정이 당황함으로 흔들렸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고 어색한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잠시 후 그녀는 몸을 돌려나갔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노인이 그녀의 뒤를 따라왔다. 아블레라는 이름의 이 노인은 사냥 중에 거의 죽어가는 지료춘을 발견하고 그를 구했다고 한다. 지료춘이 가장 충격받은 것은 이곳이 그가 상상했던 게임 세계도 시작 마을도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 사람들은 NPC도 플레이어도 아니었다. 그들은 게임 창조차 볼 수 없었다. 그들에게 지료춘은 텅 빈 공중에 손을 흔드는 바보처럼 보였다. 결국 지료춘은 진실을 알게 되었다. 이곳은 현실 세계이며 누구도 이곳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을, 더 정확히 말하면 라티네아 사막에 갇힌 누구도 탈출할 수 없다는 것을. 약 10년 전 아블레와 살리리는 베르가마 대륙에서 용을 사냥하다가 벼락을 맞았다. 그들이 깨어났을 때 그들은 이곳에 와 있었다. 그들이 말하기를 이곳은 전설적인 라티네아 사막, 신들을 가두기 위해 만들어진 감옥이라고 한다. 이곳에서 길을 잃은 인간에게 자유를 되찾을 유일한 방법은 카에글리 신전을 찾는 것이지만 사막은 끝없는 미로처럼 뻗어 있었다. 수많은 이들이 그 신전을 찾아 헤맸다. 살아서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곳에 갇힌 사람들은 탈출에 대한 생각을 포기했다. 주료춘과 같은 많은 새로운 사람들은 한때 듣기를 거부하고 떠나기로 결심했지만 모두 사막의 끝자락에서 죽었다. 한숨을 쉬며 아블레는 주요춘에게 푹 쉬고 이곳을 떠날 희망을 버리라고 권했다. 그 순간 주요춘은 아블레의 말을 믿게 되었다. 그는 지배자가 자신이 100년 만에 만난 가장 흥미로운 상대라고 말한 것을 기억했다. 이는 과거에 카에글리 신전을 찾으려 했던 인간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였다. 바로 그때 시스템 창이 번쩍였다. 신등급 퀘스트 발동. 카에글리 신전. 목표. 플레이어 주료차는 카에글리 신의 보호를 받아 환생해야 한다. 그 대가로 주료차는 신의 봉인을 해제하는 임무를 맡았다. 퀘스트 요구사항. 라티네이아 사막에서 전설적인 카에글리 신전을 찾으시오. 봉인된 야수 나브리스를 처치하고 신을 해방시키시오. 완료 보상. 플레이어 주료첸이 라티네어 사막을 떠날 수 있는 열쇠. 다음날 주료첸의 상처는 거의 다 나았다. 밤새 생각한 끝에 그의 생각은 마침내 명확해졌다. 오블레처럼 그도 원래 세계에서 어떤 사고를 당해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이 사막으로 끌려왔을 것이다. 이 사막 어딘가에 카오글리라는 신이 갇혀 있다. 주료친의 임무는 신전을 찾아 봉인을 깨고 그렇게 함으로써 탈출의 열쇠를 얻고 바라건대 현실로 돌아가는 것이다. 수평선을 가리키며 주료친이 살리리에게 물었다. 저곳이 라틴 사막 앞이군요. 맞죠? 사울리리가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그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사실 우리는 사막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모든 방향으로 뻗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주료춘은 그 과제가 얼마나 벅찬지 깨달았다. 어쩐지 그동안 아무도 신전을 찾지 못했더라. 모든 방향이 끝없는 모래라면 그 탐색은 엄청날 것이다. 그래서 주료춘은 솔리리에게 우선 주변 환경에 익숙해지기 위해 근처 마을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다.
그들이 길을 따라가는 동안 몇몇 검은 형체들이 갑자기 그들의 길로 뛰어들었다. 지료첸의 눈동자가 줄어들었다. 그는 솔리리를 제때에 옆으로 끌어당겼다. 안개가 걷히자 누더기 옷을 입은 젊은 깡패들이 나타났다. 그러나 지리 오친이 행동하기도 전에 솔리리가 먼저 움직였다. 그녀의 눈은 차갑게 빛나며 눈앞의 젊은이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불꽃 감옥을 걸었다. 그러자 셀리리는 길리아오 찬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평범한 사냥꾼이 아니었다. 그들은 무자비한 산적 사냥꾼이었다. 사막의 안전지대로 모험을 떠나는 대신 그들은 다른 사람의 먹이를 훔쳐 먹고 살았다. 그들 중 밥 오엔이라는 이름의 젊은이가 그들의 리더였다. 그녀가 말하는 동안 셀리리는 2개의 불덩이를 그녀의 손에 불러냈다. 그녀는 지리아오 첸을 뒤에 막으며 앞으로 나아갔다. 지리아오 첸, 돌아가서 할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러나 지료첸은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 그럴 수 없어. 후퇴라는 단어는 내 사전에 없습니다. 게다가 당신은 내 목숨을 구했잖아요. 당신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거대한 손이 뻗어나와 지리아오 첸의 머리를 나무에 세게 부딪혔다. 쓰레기, 넌 꽤 건방지구나. 셀리리가 내 여자라는 걸 몰라? 너 같은 두꺼비가 백조 고기를 꿈꾸다니. 바보에는 지리아오 첸의 머리를 들어 올리고 비웃으며 말했다. 이봐, 여기서는 말이 아무 의미도 없어. 다음 순간 주료치는 팔을 비틀어 바보엔의 손목을 잡았다. 그래서 당신의 기습 공격이 나에게 감명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가? 힘이 솟구치자 그는 손목 관절을 꺾어버리고 입술을 경멸스럽게 비틀었다. 결국 당신은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 같군요. 지리아오차는 바보엔의 얼굴에 곧바로 맹렬한 어퍼컷을 날렸다. 바보엔은 너무 쉽게 탈구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고 충격에 빠져 오른손을 바라보았다. 줄리아 오찬조차 약간 놀랐다. 그는 바보엔의 첫 번째 주먹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얼마 후 셀리리는 바보엔이 왜 그들을 그토록 끈질기게 괴롭혔는지 설명했다. 알고 보니 바보엔이 그녀에게 첫눈에 반했던 것이다. 단호하게 거절당한 후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주료춘과 셀리리가 속삭이는 모습이 그에게는 마치 남녀가 희롱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는 그걸 참을 수 없었다. 바보엔은 주료춘의 코를 손가락으로 찌르며 조롱했다. 그가 감히 남자 대 남자로 진정한 결투를 할 수 있겠느냐고. 만약 주료춘이 이긴다면 그는 셀리리를 다시는 괴롭히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 순간 시스템 창이 나타났다. 사이드 퀘스트 발동, 그림자의 광기. 목표, 플레이어 시료춘은 그림자 암살자 보보안을 물리쳐야 한다. 보상, 라티네이아 사막 지도. 시료춘은 창을 찡그리며 바라봤다. 그는 사이드 퀘스트에 우연히 참여하게 될 줄은 예상 못했고 보상은 사막 전체 지도였다. 하지만 모든 것이 불길하게 느껴졌다. 그가 이 세계에 들어온 이후로 그의 운명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종되는 것 같았다. 처음에 갇혀서 로그아웃할 수 없었고 죽임을 당했지만 카우레글리의 축복으로 부활했으며 아블레에게 구조되어 사원의 비밀을 듣고 이제 이 사이드 퀘스트를 완료하면 라티네이아 사막의 완전한 지도를 얻게 된다. 따로 떼어놓고 보면 각각의 사건은 말이 된다. 하지만 함께 묶어놓으니 마치 거대한 보이지 않는 손이 줄리아 오친을 앞으로 밀어내는 것처럼 너무나 우연적이었다. 하지만 되돌아갈 수는 없었다. 줄리아 오친은 나서서 선언했다. 좋아, 그럼 결정됐어. 셀리는 그의 눈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그를 쳐다봤다. 하지만 그가 동의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엄숙하게 경고했다. 바보에는 마을에서 가장 강한 그림자 검사이며 어둠의 힘 자체를 휘두른다. 그의 속도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 그의 공격은 파괴적이다. 그가 도적 사냥꾼의 리더인 것도 당연하다. 그래서 셀리리는 길리아 오춘에게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걱정 말라는 듯이 시익 웃으며 싸움에 나섰다. 길리아 오춘이 무기를 들지 않은 것을 본 바보에는 여분의 장검을 무심하게 던져주었다. 그는 상대방이 지고 나서 변명거리를 쓰지 못하게 할 것이다. 주료춘은 칼날을 잡고 입술을 비틀었다. 내가 한 번쯤은 공정하게 굴 줄은 몰랐네. 바보엔의 부하 2명은 충격적인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다. 그들이 그를 따르는 모든 해 동안 그들은 그들의 보스가 그렇게 진지한 것을 본 적이 없었다. 다음 순간 바보엔의 모습이 흐릿해지더니 지 료춘 바로 앞에 나타났다. 어둠의 기운이 그를 감싸며 온몸을 뒤덮었다. 지 료춘은 즉시 칼을 들어 올려 바보엔이 맹렬하게 내리치는 공격을 막았다. 그러다가 칼날에 비친 모습에서 지 료춘은 충격적인 것을 보았다.
또 다른 밥 오웬이 바로 그의 뒤에 나타났던 것이다. 그는 재빨리 앞에 밥 오웬을 쳐내고 뒤에서 날아오는 공격을 막기 위해 겨우 몸을 돌렸다. 하지만 양쪽에서 쏟아지는 공격에 그는 결국 칼에 베었다. 시스템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HP300 이하 캐스트가 자동으로 실패합니다. 피를 토하며 주료추는 즉시 힐러의 액티브 스킬을 시전하여 방금 잃어버린 체력을 회복했다. 부하 2명은 노골적으로 비웃었다. 저 녀석은 힐러인데 감히 우리 보스에게 결투를 신청해? 밥 오웬의 얼굴은 경멸로 일그러졌다. 그에게 힐러와 싸우는 것은 그림자 암살자를 모욕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길리아우치는 시익 웃으며 말했다. 왜 그래? 너무 겁나서 변명하는 거야. 알고 보니 너는 옹졸할 뿐만 아니라 겁쟁이기도 하구나. 그 말은 정곡을 찔렀다. 밥 오웬은 완전히 격분했다. 고함을 지르며 그는 그림자 분신을 2개 더 만들어냈다. 줄리아오추는 이를 악물었다. 이 망할 녀석은 자신을 셋이나 만들 수 있다니 쉽지 않겠어. 설상가상으로 밥 오웬은 분신을 조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대로 위치를 바꿀 수도 있었다. 아까 맞은 것도 그 갑작스러운 위치 교환 때문이었다. 이제 밥 오웬은 자신의 모든 힘을 발휘하여 그림자의 힘으로 전장을 뒤덮었다. 밥 오웬은 오른쪽에 있는 분신에게 명령했다. 가서 저 쓸모없는 쓰레기를 처리해. 바로 다음 순간 엄청난 기운이 주료춘을 향해 곧장 쇄도해왔다. 그는 먼저 막아내고 반격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기로 했다. 하지만 압박감은 이전보다 더 강했다. 그 앞에 있는 분신은 분명히 강화되었다. 그것은 밥 오웬의 진정한 힘의 최소 80%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단 하나가 아니었다. 거의 즉시 또 다른 분신이 주리요춘의 뒤에 나타났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들의 모습은 머리카락 한 올 차이도 나지 않을 만큼 가까워졌다. 쨍그랑 그 소리가 울려 퍼지며 모든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얼어붙게 만들었다. 밥 오웬 자신조차도 멍해졌다. 본체로서 그는 그 공격이 필연적으로 맞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저우 야오첸도 그것을 거의 믿을 수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간신히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드러났다. 다행히 기습 공격으로 인해 힐러의 숨겨진 스킬인 섬광 공격이 발동되어 치명적인 일격을 맞고 다음 공격을 강화했다. 가쁜 숨을 내쉬며 줄리아오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 스킬이 없었다면 너무 위험했어. 나는 이미 시체였을 거야. 밥 오웬의 입술은 흉악한 미소로 비틀어졌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생각이 없었다. 그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갑자기 주료춘의 손에 들린 장검이 찢겨져 나갔다. 다음 순간 밥 오웬은 그의 2칼날을 융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무기를 만들었다. 즉시 그와 그의 분신들은 그들의 의도를 동기화하여 그림자 암살자의 궁극적인 스킬인 황무지 강타를 발휘했다. 자줏빛 그림자가 성난 파도처럼 휘몰아쳐 지료찬을 감쌌다. 동시에 날카로운 화살이 쌩하고 소리를 내며 그를 향해 날아왔다. 지료찬은 몸을 비틀어 간신히 피했지만 미처 피하지 못해 온몸에 긁힌 상처가 여러 군데 생겼다. 시스템 경고가 떴다. 경고, 플레이어 HP가 3분의 2로 감소, 무기를 소지하지 않음. 지료찬은 반격할 방법이 없었다. 잠시 후 그림자 칼날이 얽히면서 그를 가두는 새 장을 만들었다. 이를 본 밥 오웬은 긴 숨을 내쉬며 비웃었다. 지료찬, 내 실력이 고작 이거냐? 최소한 온전한 시체는 남겨주마.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그의 시선은 영혼 속으로 공포가 꿰뚫은 듯 굳어졌다. 그의 앞에 압도적으로 강력한 2 인물이 나타났다. 전장은 절대적인 침묵에 빠졌다. 중앙에는 아블레가 서 있었고 그의 오른 손바닥을 들어 지료찬의 우레와 같은 주먹을 가볍게 막았다. 가볍게 밀어내며 그는 차분하게 말했다. 오늘은 이만하면 됐다. 밥 오웬의 목소리가 반항적으로 커지며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블레, 내가 그냥 데리고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냐? 나는 예전의 밥 오웬이 아니다. 그의 눈에는 광기가 번뜩였다. 아블레는 잠시 멈췄지만 뒤돌아보지는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내가 방금 지료찬의 공격을 막지 않았다면 넌 여기 서서 말도 못했을 거다. 밥 오웬의 이성은 완전히 무너졌고 그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일그러졌다. 그는 마음속 깊이 자신이 힐러에게 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 순간 시스템 메시지가 떴다. 사이드 퀘스트 완료. 밥 오웬을 물리치시오. 아블레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데리고 전장을 떠났다. 집으로 돌아와서 셀리리는 지료찬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붕대로 감고 조용히 떠났다. 하지만 지료찬의 마음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레벨업 후 자동 치유 메커니즘을 믿었기 때문에 감히 결투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퀘스트를 완료해도 레벨이 오르지 않았다. 분명히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스템에 대한 더 많은 것이 있었다. 그래도 좋은 소식이 있었다. 보상 지도에 카에글리 사원의 위치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상처가 나으면 즉시 출발할 수 있었다. 또 다른 보상으로 숨겨진 열쇠가 있었다. 시스템에 따르면 미스터리 상자를 열어야 하는데 그런 상자는 전투에서 무작위로 드롭될 뿐 상점에서는 절대 구할 수 없었다. 그때 아블레가 와서 지료찬의 상처를 확인했다. 지료찬은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말했고 사흘 안에 완전히 나을 거라고 말했다. 그러자 아블레는 10년도 더 된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의 오래된 이야기를 시작했다. 끔찍한 괴물이 마을을 잔인하게 공격했다. 아블레가 도착했을 때 살아남은 아이는 단 한 명뿐이었다. 괴물은 무시무시했고 젊은 아블레와도 맞설 만큼 강했다. 결국 아블레는 괴물을 쓰러뜨리고 심하게 다치게 했다. 나중에 그는 아이가 가족을 묻는 것을 도왔고 제자로 삼기까지 했다. 이 말을 들은 주료추는 그 아이가 밥 오엔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다. 밥 오엔은 부모의 복수를 하는 것이 자신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믿으며 자랐지만 아블레는 라틴의 사막에 괴물이 무수히 많고 부모를 죽인 괴물은 바다의 물방울에 불과하다고 경고하며 그를 설득하려 했다. 밥 오엔이 무모하게 복수를 추구하면 범인에게 다가가기도 전에 다른 짐승에게 죽을 것이다. 이러한 충돌 때문에 그는 결국 아블레와 헤어졌다. 이야기를 마친 아블레는 천천히 일어섰고 그의 표정에는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길리아오 친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아블레처럼 강한 사람조차도 라틴의 사막을 죽음의 덫으로 여긴다면 그 진정한 공포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비록 그가 현재 카레골리 사원의 자세한 위치를 알고 있지만 현재의 힘으로 돌진하는 것은 사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모래 속에서 죽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그래서 줄리아오치는 그를 불러 세웠다. 기다려요, 아블레 할아버지.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제가 충분히 강해지면 당신 모두를 여기서 데리고 나갈 방법을 찾을 거예요. 그의 간청을 들은 아블레는 하던 일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줄리아오 찬에게 잘 쉬라고만 말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줄리아오 찬은 낙담했다. 그는 너무 충동적이었다. 밥 오엔처럼 부지런한 사람조차도 이 문제로 아블레와 헤어졌다. 고작 이틀 된 낯선 사람이 어떻게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후회가 가슴을 가득 채울 즈음 빗소리를 뚫고 아블레의 늙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일 아침 언덕에서 나를 기다려라. 내가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면 너를 제자로 받아들이겠다. 사실 아블레 자신도 불안했다. 그의 약속은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나온 것이었다. 하지만 그 전투에서 그는 지료찬에 굴하지 않는 투지를 목격했다. 그의 주먹 한 방은 그의 가장 강력한 방어 기술인 천둥방패에 금이 가게 했다. 마음속 깊이 그는 어쩌면 이 아이가 정말로 그들을 라티네이아 사막에서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오블레의 모습이 사라지자 시스템에 새로운 일상 퀘스트가 표시되었다. 내용은 단순한 기본 체력 훈련이었다. 다음날 새벽 해가 뜨기 전에 지료차는 훈련을 시작하기 위해 언덕에 도착했다. 처음에는 전혀 피곤함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학교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보다 더 신났다. 하지만 2시간 30분 후 그는 완전히 지쳐서 땅에 쓰러졌다. 훈련 퀘스트를 완료하여 레벨업하고 지능과 지구력의 포인트를 할당했다. 속도를 제외하고 그 두 가지 능력치는 힐러에게 매우 중요했다. 바로 그때 셀리리가 아침 식사를 들고 걸어왔다. 그녀는 줄리아오 찬이 이미 라티네이아 사막에서 나가는 길을 찾아 떠났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아블레로부터 그가 아직 여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블레가 그를 제자로 받아들이기로 동의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는 놀랐다. 지금까지 아블레는 바보인만 받아들였다. 마을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가르침을 구하러 왔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그녀의 흥미를 더 끈 건 시류산이 어떤 원소 능력을 각성할지였어. 빵을 베어 물며 시류산이 물었어. 그럼 난 이미 힐러잖아. 내가 왜 또 각성이 필요한 거야? 그건 달라, 솔리리가 설명했어. 힐러는 신들이 너에게 준 직업이고 내 원소 속성은 훈련을 통해 각성해야 해. 예를 들어 내건 불이고 아블레이건 번개지. 바보에는 한때 평범한 암살자였지만 은을 각성한 후 100만 분의 1의 그림자 암살자가 됐어. 모두 다른 무언가를 각성했지. 요컨대 직업은 내 길을 안내하지만 원소는 내 전투 기술을 결정해. 그 순간 주랴오차는 여기 머무르는 것이 옳은 선택이었음을 깨달았어. 그에게 가장 필요한 건 원소 속성을 각성하는 거였어. 그러자 솔리리는 세상 자체에 대해 더 설명하기 시작했어.
5개의 대륙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들이 사는 볼레세스는 인간의 집결지이자 세계의 중심 허브였어. 서쪽에는 한때 드래곤 기사들의 고향으로 알려진 마게라가 있었지. 북쪽으로는 거인과 사나운 짐승들이 지배하는 얼음의 코산시도가 펼쳐져 있었어. 동쪽에는 마법의 달인인 엘프들이 사는 베르가마가 있었고, 남쪽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대장장이 기술로 유명한 드워프의 고향 추바닉이 있었지. 그 땅은 세상의 끝이라고도 불렸어. 추바닉 너머에는 끝없는 바다가 펼쳐져 있는데 신성한 영역으로 가는 관문이었지. 전설에 따르면 그곳을 건너는 자는 신들의 거처에 도달하여 무한한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해. 처음에 솔리리는 그것을 단순한 신화로 치부했어. 하지만 전설에만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라티네이아 사막에 갇힌 이후로 그녀는 그 이야기들이 사실일 수도 있다고 믿기 시작했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블레이가 그들 앞에 나타났어. 그는 원소를 각성하는 것이 보이는 것만큼 복잡하지 않다고 설명했어. 마음을 진정시키고 감각을 날카롭게 하고 내면의 원소의 흐름을 진정으로 느껴야만 해. 하지만 그 전에 주랴오차는 그의 시련을 통과해야 할 거야. 그가 말하는 동안 아블레이는 땅 위에 빛나는 순간이동 마법진을 새겼어. 다른 쪽에는 라티네이아 사막 가장자리에 있는 야수 캠프가 있었지. 그는 사냥 중에 그것을 발견했고 시련은 분명하다고 밝혔어. 이틀 반 안에 주랴오차는 야수 왕을 죽이고 그 머리를 가져와야 해. 그래야만 가치 있는 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아블레이는 오랫동안 써온 검을 엄숙하게 주랴오찬의 손에 쥐어줬어. 질리아오체는 아블레이의 손에서 장검을 받았고 그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어. 그는 후회는 없다며 시련을 통과하겠다고 맹세했어. 그렇게 말하며 그는 과감하게 순간이동 마법진 안으로 들어섰지. 동시에 시스템은 그의 선택에 따라 새로운 현실 퀘스트를 생성했어. 반대편에서 아블레이는 그의 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며 굳은 표정을 지었어. 사실 그는 주랴오찬에게 원소의 힘만이 야수왕을 해칠 수 있으며 그러한 힘은 절망의 벼랑 끝에 몰렸을 때만 각성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던 거야. 빛이 사라지자 주랴오찬은 산산이 부서진 바위로 가득한 땅에 서 있었어. 라티네이아 사막과는 달리 이곳의 땅은 검은 모래로 덮여 있었어. 공기 중에는 톡 쏘는 역겨운 냄새가 풍겼지. 자신의 현재의 힘으로는 야수왕을 상대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주야오차는 먼저 하급 몬스터를 사냥하여 레벨을 올리기로 결심했어. 하지만 갑자기 덩구리 소리 없이 그의 뒤통수를 향해 휘둘러졌어. 그는 간신히 몸을 비틀어 공격을 피했지. 오자마자 공격받을 줄은 몰랐네. 아블레이의 시련이 간단하지 않을 것 같군. 그는 침울하게 생각했어. 그의 앞에 날개 달린 녹색 털복숭이 몬스터가 나타났어. 그것은 라티네이아 사막에서 가장 기이한 생물 중 하나인 악명 높은 도둠이었지. 주랴오차는 망설임 없이 아블레이가 맡긴 마름모 모양의 장검을 뽑아들었어. 다음 순간 그는 앞으로 돌진했어. 날카로운 배기로 그는 방금 자신을 습격하려던 덩굴을 잘라냈어. 그리고 나서 그는 칼날을 생물의 몸통 깊숙이 찔러 넣었지. 그는 힘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몸 안에서 칼을 격렬하게 비틀었어. 마침내 주랴오차는 무기를 빼내어 도딤의 몸을 깨끗하게 반으로 갈랐어. 딩! 시스템이 알리자 경쾌한 차임벨 소리가 울렸어. 플레이어 주랴오찬이 도딤을 처치했습니다. 보상 35,000 경험치. 레벨 17로 레벨업. 줄랴오찬이 숨을 고르기도 전에 그는 도둠의 무리가 자신을 향해 몰려오는 것을 발견하고 몸을 돌렸어. 오래지 않아 줄랴오찬은 쉽게 싸움을 끝냈지. 그때쯤 그의 레벨은 이미 25까지 올라 있었고 무략 상점을 열기에 충분했어. 하지만 문제는 상점을 여는데 15레벨을 희생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좌절스러운 대가였지. 모든 상점이 이 패턴을 따른다면 나중에 레벨 올리기가 더 어려워짐에 따라 새로운 상점에 접근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거야. 그의 계산에 따르면 최종 용병 상점을 완전히 여는 데는 총 300레벨이라는 엄청난 요구가 필요할 거야. 전략적 관점에서 볼 때 더 높은 티어의 상점을 일찍 여는 것이 더 현명해 보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벨업이 급하게 느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랴오차는 먼저 무략 상점을 열기로 결정했어. 내부에는 광전사의 비탄이라는 아이템이 있었는데 이는 사용자 상태 표시줄의 50%를 즉시 회복시켜주고 다음 10초 동안 계속해서 체력을 회복시켜주는 무략이었어. 본질적으로 그것은 야수 왕과의 싸움에서 두 번째 생명을 부여해주는 것이었지. 그러한 아이템은 강력한 비장의 카드가 될 거야. 몇 번 구매한 후 그의 레벨은 상점에서 구매하는 데에도 레벨이 소모되기 때문에 완전히 1까지 떨어졌어. 다행히 한 줄기 희망이 있었지.
레벨이 소모될 때마다 얻은 속성 포인트는 사라지지 않았어. 그것들은 재분배를 위해 완전히 환불되었지. 이를 통해 진리아오추는 다양한 단계에 맞게 빌드를 조정할 수 있었어. 야수 왕을 위해 준비하면서 그는 가장 중요한 능력치를 고르게 할당했어. 그리고 나서 그는 잡화점을 열어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 빵 몇 덩이를 샀지. 벌써 12시간이나 지나서 아블레와의 마감까지 이틀도 채 남지 않았어. 한편 살리리는 아블레가 왜 그에게 그렇게 위험한 시련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 결국 그녀와 밥 오엔의 시련은 항상 아블레의 감시하에 마을 내에서 안전하게 진행되었잖아. 사실 아블레조차도 왜 그랬는지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어. 그의 원래 의도는 주리아오 찬에게 야수 소굴의 위험성을 보여줘서 라틴의 사막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어. 하지만 이제 그는 세리아오 찬이 성공해서 언젠가 그들을 이 저주받은 사막에서 벗어나게 해주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희망을 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 한편 세리아오 찬은 이미 야수지대를 2시간 반이나 걸었지만 버섯 그림자조차 발견하지 못했어. 지도에 따르면 지랴오찬은 이미 가장 안쪽에 있는 야수굴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깨달았어. 바로 그때 뒤에서 도와달라는 외침이 들렸어. 엄마와 아이였지. 그들은 그에게 달려와 몬스터들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간절히 애원했어. 주랴오찬은 왜 무장하지 않은 엄마와 아이가 그런 위험한 곳에 나타났는지 궁금해할 겨를도 없었어. 3마리의 거대한 몬스터가 이미 앞에서 다가오고 있었어. 시스템 창이 떴어. 어두운 색깔의 두 몬스터는 라틴의 사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하급 몬스터로 높은 방어력과 탱크 같은 내구력으로 유명해. 하지만 중앙에 있는 몬스터는 훨씬 더 위험했어. 라자드릴, 기본적인 지능을 가진 40레벨의 고급 야수로 야수 조련사 유형으로 분류돼. 코모는 라자드릴의 야수 조련 능력을 통해 소환된 것이 분명했어. 그렇지 않으면 그런 몬스터들은 여기에 존재할 수조차 없을 거야. 주랴오찬은 망설임 없이 검을 꽉 쥐고 앞으로 돌진했어. 그의 검은 코마트 중 하나에 찬란한 십자 모양의 배기를 새겼어. 그 공격은 몸에 깊고 타는 듯한 상처를 남겼어. 코마트는 강력한 방어력을 가지고 있지만 느린 속도는 그의 적수가 되지 못했어. 잠시 후 하나가 그의 공격에 무너졌어. 이제 전장에는 리더 라자드릴만이 남았어. 하지만 다른 야수가 없으니 조련 능력은 쓸모가 없었어. 이 순간 지랴오친의 검은 이미 라자드릴의 목에 겨눠져 있었어. 그는 왜 엄마와 아이를 쫓고 있었는지 거칠게 물었어. 그는 살리리가 한때 사막의 고급 몬스터는 인간의 말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했어. 시스템이 라자드릴을 그렇게 분류했으니 그는 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해. 라자드릴은 직접 대답하지 않았어. 대신 신의 종이라고 주장하며 그를 죽이면 신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비웃었어. 그 말을 듣자 주랴오치는 차갑게 비웃으며 그를 내팽개쳤어. 그리고 그는 야수굴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내라고 다그쳤어. 이번에는 라시드로가 순응하며 저 멀리 검은 화산이 굴이 있는 곳이라고 말했어. 하지만 줄리아오친이 고개를 돌려 바라보는 순간 라자드릴은 갑자기 엄마와 아이의 목을 움켜쥐고 의기양양하게 내가 아무리 강해도 그들을 지킬 수는 없어 라고 말했어. 그 말과 함께 그의 온몸이 힘으로 솟아올랐어. 줄리아오찬의 시선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어. 다음 순간 그는 번개처럼 빠른 발차기를 날렸어. 라자드릴은 그 자리에서 산산이 부서져 조각났어. 하지만 그 찰나의 순간에 주랴오천은 또 다른 존재, 또 다른 강한 힘이 근처에 있다는 것을 감지했어. 곧 잘생긴 젊은 남자가 시야에 들어왔어. 그의 동료들은 겁에 질린 엄마와 아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달려갔어. 알고 보니 그들 또한 어떤 신비한 힘에 의해 라티네이아 사막으로 끌려온 것이었어. 젊은 남자의 이름은 브롤이었고 직업은 전사였어. 그의 동료 중 한 명은 암살자인 팔로가였어. 다른 한 명은 지랴오 찬처럼 치료사인 루오 치우였어. 지랴오 찬은 쓰러진 라자드릴에게 다시 걸어갔어. 그는 몇 가지 질문이 있으며 라자드릴이 정직하게 대답하면 살려줄 수도 있다고 차갑게 말했어. 죽음의 위협에 직면한 라자드릴은 더 이상 오만하게 행동할 엄두를 내지 못했어. 그의 말에서 주 랴오찬은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되었어. 이곳의 몬스터들은 모두 신의 뜻에 따라 배치되어 있었어. 신들은 그들에게 이 사막에 들어오는 인간은 신성한 칙령에 따라 주어진 음식일 뿐이라고 말했어. 리지다는 단순히 그 명령을 수행하고 있었던 거야. 지즐리아오친이 현실 세계에서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케프리는 이집트 신화의 9기둥 중에서 가장 강력한 신 중 하나로 라 자신의 현신이라고 해. 하지만 지금 그는 라티네이아의 사막 감옥에 갇혀 있어.
로시드라가 인정했듯이 그는 이곳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고 지도는 다른 방향에 있는 케플이 신전을 가리키고 있었어. 다른 신들도 야수굴 근처에 갇혀 있을 수 있을까? 그 순간 브롤이 앞으로 나서서 그도 라티네이아 사막의 비밀을 밝히고 싶다고 선언하며 질 야오 찬과 함께 야수왕을 죽이기로 결심했어. 레이첼은 치료사이지만 원소의 힘으로 보호막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엄마와 아이를 지키기 위해 뒤에 남았어. 레지드라는 길을 안내하여 사막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할 거야. 한편 디르크 마을에서 유브리가 힉스 주교에게 다가가 자신의 의도를 밝혔어. 힉스의 얼굴이 즉시 어두워졌어. 그에게 아브레이는 원소의 힘조차 깨우지 못한 소년에게 희망을 걸고 있는 미치광이었어. 전설적인 케플이 신전을 찾더라도 그 수호자들을 물리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더 나쁜 것은 신들을 화나게 하면 디르크 마을 전체가 파멸할 수도 있다는 거야. 따라서 힉스는 아벨에게 즉시 굴러가서 주야오 춘을 죽이고 신들의 동상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라고 명령했어. 하지만 아브레는 대답하지 않았어. 대신 그는 내가 당신의 더러운 짓을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차갑게 물었어. 케플이 신전을 찾을 수 있다고 속여 라티네이아 사막으로 끌어들인 젊은이들은 모두 당신이 거짓 평화를 위해 소위 신들에게 죽으라고 보낸 희생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무지한 마을 사람들은 당신을 영웅이라고 칭송하기까지 합니다. 힉스, 당신은 시체를 밟고 사는군요.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듣자 힉스의 비밀이 거에 드러나 분노가 그를 휩쌌어. 그는 오브레이를 죽일 의도로 손을 들었지만 힘의 격차가 너무 컸어. 오브레이는 미동도 하지 않고 쉽게 공격을 막아냈어. 당신이 동의하든 안 하든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소위 신들과 싸울 것입니다. 그 말과 함께 오브는 모자를 눌러쓰고 떠났어. 다른 곳에서는 야수굴 안에서 야수 인간들이 희생자들을 끌어내어 그들의 왕에게 바치고 있었어. 갑자기 얼어붙는 에너지의 급증이 감옥 수레를 박살냈어. 근처에 있던 몇몇 야수 인간들이 즉시 얼어붙었어. 흰머리의 남자가 군중 속에서 걸어 나왔어. 나는 대마법사 응암이다. 너희를 해방시키러 왔다. 그가 말하자 수많은 톱니 모양의 얼음창이 그의 앞에 생겨났어. 그것은 그의 대표 기술 폭풍 얼음 칼날이었지. 하지만 그 창들이 야수왕에게 다가가는 순간 알 수 없는 힘이 공중에 멈춰 세웠고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봤어. 다음 순간 그 역시 똑같은 힘에 의해 공중으로 들어 올려졌어. 야수왕은 손가락을 가볍게 튕겼고 응암의 몸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폭발했어. 순간 모든 움직임이 멈췄어. 그들은 이것이 경고, 잔인한 힘의 과시라는 것을 이해했지. 여기서 저항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확실한 죽음을 의미했어. 야수소굴 밖에서 주료춘과 그의 동료들은 주변 야수인의 거의 80%를 쓸어버리며 싸웠어. 소굴에 가까워질수록 야수인은 더욱 많아지고 강력해졌지. 하지만 이 때문에 그의 레벨은 빠르게 상승했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소굴 입구에 도착했어. 즈일리아오체는 로시드라에게 다시 한번 여기가 정말 입구가 맞는지 확인했어. 하지만 이제 부서진 밧줄만이 그들 뒤에 남아있었지. 로시드라는 전투 중에 몰래 빠져나간 것이 분명했어. 지금쯤은 이미 야수왕에게 경고하러 갔을 거야. 하지만 동굴에서 풍기는 고약한 피냄새가 이곳이 정말 소굴임을 확인시켜줬지. 동굴 안으로 약 10분 정도 걸어 들어갔지만 야수인은 전혀 만나지 못했어. 논리적으로 리지드로가 그렇게 빨리 보고할 수는 없었을 텐데. 곧 새로운 난관이 나타났어. 터널이 세 갈래로 갈라져 그들이 따로 행동해야만 했지. 로울은 즈일리아오 첸의 손바닥에 마법 문양을 새기며 그것이 화염의 문 부적이라고 설명했어. 그들 중 누구라도 단서를 발견하거나 위험에 빠지면 주문을 외우는 것으로 서로의 곁으로 순간이동할 수 있었지. 그렇게 브롤과 팔로가는 왼쪽과 오른쪽 통로를 선택했어.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주료치는 가운데 길로 들어섰지. 더 깊이 들어갈수록 그의 불안감은 더욱 강해졌어. 곧 그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생물이 그의 앞에 나타났어. 레벨 47 몬스터 구울 리퍼. 이들은 무시무시한 턱 힘을 가진 떼 사냥꾼이었고 지금 그의 앞에는 최소 100마리가 서 있었지. 하지만 곧 그는 그 무리를 학살하며 자신의 레벨을 14까지 올렸어. 그리고 그의 숨겨진 레벨이 상점 해금에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50을 초과했기 때문에 3개의 새로운 클래스 스킬이 공개되었지. 최고의 성스러운 빛은 500HP를 치유하는 동시에 3m 이내의 적에게 500의 피해를 입히는 성스러운 빛의 광선을 발사합니다. 데미지 이그노어즈 올 아어머.
신성한 선멸의 일격은 주변의 20개 대상을 즉시 공격하여 최대 HP의 60%를 피해로 입히고 그 피해의 5%를 체력으로 회복합니다. 신속은 모든 부정적인 효과를 제거하고 40초 동안 가속 이동을 부여합니다. 이 시간 동안 처치할 때마다 3% HP가 회복됩니다. 하지만 그는 두 가지만 선택할 수 있었어. 성스러운 빛과 신속의 조합은 공격과 방어 모두 균형을 제공했지. 한편 선멸의 일격과 신속을 함께 사용하면 이중 회복이 가능하여 전투에서의 생존력을 크게 높일 수 있었어. 어느 쪽이든 두 빌드 모두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근접전에 의존했으며 신속의 가속은 핵심 스킬이었지. 이제 신성한 선멸의 일격과 경건한 성스러운 빛 중에서 선택해야 했어. 자세히 비교해보니 경건한 성스러운 빛은 비교적 공격 범위가 좁았어. 그리고 목표물을 맞히지 못하면 거의 완전히 효과가 없을 거야. 따라서 신속과 신성한 선멸의 일격의 조합이 더 나은 선택인 것 같았지. 하나의 공격과 방어가 모두 있는 이 조합은 지하오첸이 충분한 출력을 갖도록 보장할 뿐만 아니라 높은 데미지 환경에서 무모하게 죽는 것을 막아주었지. 이 순간 그의 손에 있는 화염의 문문양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 이는 브롤과 팔로고가 여전히 안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했지. 하지만 브롤의 전장에는 우아한 모습이 갑자기 나타났어. 그녀는 구울의 움직임을 통제하기 위해 노래를 사용하는 구울 부족의 지도자인 것 같았지. 게다가 구울 여왕의 노래는 통제를 가할 뿐만 아니라 그녀의 목표물의 체력도 약화시켰어. 이 순간 브롤은 몸 안의 모든 힘이 완전히 빠져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구울 여왕은 천천히 그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왔지. 그녀는 거대한 손을 뻗어 브롤의 머리를 꽉 움켜쥐었지만 바로 그때 어떤 인물이 쏜살같이 달려와 구울 여왕의 팔을 즉시 잘라버렸어. 여왕은 즈일리아오 춘에게 시선을 돌렸고 그녀의 얼굴에는 충격이 가득했지. 데렉이 널 죽이는데 실패했나? 이 말을 듣고 즈일리아오 춘은 손을 들어 잘린 머리를 던졌어. 이게 내가 말하는 데렉일 거야. 맞아. 그는 확실히 평범한 구울보다 강했어. 이 장면을 본 구울 여왕은 더 이상 마음속의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어. 그녀는 입을 벌려 음파 공격과 비슷한 스킬을 퍼부었지. 그 순간 브롤은 주야오 첸에게 뒤에서 소리쳐 경고했어. 이것은 여왕의 필살기로 목표물을 마비시킬 수 있다고. 하지만 캐스팅이 완료되자마자 번개처럼 빠른 모습이 그들의 눈앞을 스쳐 지나갔어. 그리고 다음 순간 구울 여왕은 그 자리에서 참수되었지. 하지만 그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전에 주료친의 손에 있는 화염의 문문양이 갑자기 에너지로 맥동했어. 그때 팔로가의 전장에서는 그의 상대가 구울 무리가 아니었어. 대신 끔찍한 레벨 55의 지옥뱀이었지. 장기간의 고강도 방어는 이미 그를 탈진 직전으로 몰아넣었어. 하지만 신호가 나타나자마자 주료춘과 브롤은 재빨리 그의 전장으로 달려갔지. 즉시 주료춘은 맹렬한 배기로 칼을 휘둘렀어. 방심한 지옥뱀은 방어할 시간이 없었고 칼날은 하늘을 향해 날카로운 울부짖음과 함께 곧바로 이마에 꽂혔지. 그것은 완전히 의식을 잃고 땅에 무겁게 쓰러졌어. 즈일리아오첸은 주변을 둘러보았고 지옥뱀 외에는 다른 몬스터의 흔적은 없다는 것을 발견했어. 팔로가가 선택한 길이 정말로 야수왕의 소굴로 이어지는 진정한 입구인 것 같았지. 이 순간 브롤은 망설이며 앞으로 나아갈 통로를 바라보았어. 야수왕이 단 한 번의 공격으로 그들을 끝장낼까 봐 걱정했지. 이 말을 듣고 즈일리아오첸은 바로를 격려하기 위해 돌아섰어. 사람을 꺾는 첫 번째 일은 적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다. 게다가 이곳은 라티네이아 사막 가장자리에 있는 야수왕일 뿐이야. 우리가 정말로 이 사막을 떠날 때 훨씬 더 강한 몬스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마음을 단단히 해야 자유를 되찾을 기회를 잡을 수 있어. 그 순간 잠시 기절했던 헬서펀트가 다시 눈을 번쩍 떴어. 공중에 뜬 채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들을 쏘아봤지. 그걸 본 그들은 즉시 전투 태세를 갖췄어. 바로드가 먼저 달려들었어. 전사로서 뱀의 초반 공격을 막아내는데 가장 적합했으니까. 그는 껑충 뛰어올라 뱀의 단단한 몸통을 정통으로 걷어찼어. 한편 팔로가는 뒤에서 마법 기술을 사용해 뱀의 반격을 방해했어. 바위로 만들어낸 거대한 돌손이 위에서 내려왔어. 그것은 헬서펀트의 목을 꽉 조였지. 앞뒤에서 공격받는 뱀은 그림자 속에 숨은 질리아오춘을 알아챌 틈이 없었어. 바로 다음 순간 그의 모습이 유령처럼 나타났어. 그는 칼을 뱀의 단단한 빈을 깊숙이 찔러 넣었지. 합쳐진 기술의 스택 보너스를 받아 칼날을 비틀고 휘저어 뱀의 등줄기를 가르는 상처를 냈어.
살점이 찢어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지. 마침내 세 사람의 합심된 노력으로 레벨 55의 거수를 쓰러뜨렸어. 그리고 헬서펀트는 엄청난 경험치 외에도 숨겨진 보스였기에 진리아웃에는 숨겨진 아이템인 헬파이어 건틀릿도 얻었어. 장착하면 공격 시 화염 피해 35포인트가 추가되고 다른 속성 포인트도 향상되어 사실상 몇 레벨을 더 올린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었지. 그 순간 라울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주리아오찬을 바라봤어. 동굴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들의 힘이 비슷했지만 헤어진 이후 주리아오찬의 힘은 엄청난 변화를 겪었던 거야. 그는 이 불가사의한 강자가 대체 어느 대륙에서 왔는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어. 바로 그때 어두운 통로에서 아디디다 소리가 울려 퍼졌어. 그 소리를 들은 시리아오친과 브롤은 즉시 전투태세로 돌입했어. 바로 다음 순간 그들은 동시에 발을 뻗어 앞으로 발길질했어. 하지만 놀랍게도 그림자 속에서 나타난 것은 이미 도망쳤던 리지드라였어. 전투 중에 머리를 부딪혀 멍한 상태에서 실수로 함정 스위치를 작동시켰다고 설명했지. 그것이 그들이 가는 길에 그토록 많은 괴물과 마주친 이유를 설명해줬어. 한편 다른 곳에서 아블레는 오랫동안 봉인된 나무 문을 열었어. 안에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갑옷 한 벌이 놓여 있었지. 바로 그때 바보엔이 그의 뒤에 서 있었어. 오랜 망설임 끝에 당신이 결국 이곳에 올 줄은 몰랐소. 옛날에 당신은 살리리와 내가 이 방에 접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었지. 당신 인생의 절반을 함께했던 갑옷을 보관해둔 곳이 바로 여기였군. 아블레의 어조에는 희미한 죄책감이 묻어 있었어. 단순히 내 갑옷 이상이요. 모두의 자유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지. 그러자 바보에는 자신의 목적을 밝혔어. 아블레가 라티네아 사막을 떠날 정예팀을 꾸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가입하려고 왔다는 거지. 그의 마음속에는 가는 길에 자신의 부모님을 죽인 괴물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한편 리지드레의 인도로 우리는 마침내 야수왕의 중앙소굴에 도착했어. 들어가기 전에 줄리아오추는 다른 두 팀원과 자신의 계획을 공유했어. 일단 들어가면 레지드로가 먼저 그들을 데리고 포로로 잡힌 동료들을 구출할 거라는 거지. 이 말을 들은 브롤과 다른 사람들은 단호하게 거부했어. 그들은 그렇게 위험한 순간에 동료들을 절대 버리지 않을 거였어. 주리아오찬이 다시 그들을 설득하려던 바로 그때 갑자기 시스템에 빨간색 경고 창이 떴어. 경고, 알 수 없는 보스 레벨의 힘이 전방에서 감지되었습니다. 플레이어 주리아오친의 현재 힘으로는 승리할 확률이 10%입니다. 임무를 종료하시겠습니까? 이것을 본 주리아오친의 표정은 심각해졌어. 당연히 그는 레벨을 올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아직 원소의 힘을 완전히 숙달하지는 못했지만 승산이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됐어. 바로 이 경고가 그의 결심을 더욱 굳게 만들었어. 어차피 혼자 싸워서 이길 확률이 10%밖에 되지 않는다면 브롤과 다른 사람들을 데려가는 것은 야수 왕의 손에 직사하는 것과 다름없을 테니까.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진리아오체는 그들의 고집을 거절하기 위해 돌아섰어. 야수 왕을 쓰러뜨리는 건 내 임무야. 너희들이 나 때문에 목숨을 걸 필요는 없어. 게다가 리지드라를 따라 포로들을 구출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야. 그러자 브롤은 이를 악물고 진리아오찬이 자신들을 깔보고 있다고 반박했어. 그들이 정말 겁쟁이였다면 애초에 여기까지 따라오지도 않았을 거라는 거지. 그 순간 지랴오찬의 마음속에 묘한 감정이 솟아올랐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공부든 검술이든 그는 항상 모든 어려움을 혼자 헤쳐왔어. 그는 꺾인 적은 없었지만 종종 외로움을 느꼈어. 하지만 지금 그는 뭔가 다른 것을 맛보고 있었어. 처음으로 자신의 등을 맡길 수 있는 팀원이 생긴 거야. 그러자 리지드라는 자기가 들어가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고 인정했어. 야수 왕이 자기를 보면 죽음은 확실할 거라는 거지. 하지만 그들의 굳건한 주장으로 그녀는 그들과 함께 중앙소굴로 발을 들여놓았어. 하지만 그들이 들어서는 순간 불안한 기운이 그들을 덮쳤어. 방은 완전히 텅 비어 있었어. 모든 논리에 따르면 레지드라는 이전에 잡혔었기 때문에 야수 왕을 속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 리지드라 자신조차 불안감을 느꼈어. 보통 이곳은 삼엄하게 경비가 서 있었지만 지금처럼 황량한 모습은 아니었거든. 바로 그때 천둥 같은 굉음과 함께 그들 뒤에 돌문이 쾅 닫혔어. 그러자 즉시 유령 같은 녹색빛이 필로가를 완전히 감싸며 그를 제압했어. 그러고는 알 수 없는 기이한 힘에 의해 공중으로 들어 올려졌지. 진리아오친이 올려다보니 그의 앞에 우뚝 솟은 거대한 형체가 앉아 있었어. 그 형체는 다름 아닌 레벨 85의 야수왕 페니르였어.
그 순간 팔로가는 억지로 피를 한 모금 토해냈어. 이 모습을 본 시리아오 첸의 마음속에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솟아올랐어. 그는 긴 칼을 꽉 쥐고 야수왕의 얼굴을 향해 곧장 찔러 넣었지. 갱음과 함께 공격은 페니르의 강력한 방어막에 막혔다. 그러자 페니르가 손가락 하나를 들었다. 그것으로 주료추는 뒤로 날아갔다. 동시에 팔로가는 메데아르에서 떨어져 브롤의 품에 안겼다. 그 순간 주료추는 멍해졌다. 그의 전력 공격이 손쉽게 무효화된 것이다. 진정한 전투가 벌어진다면 그들의 승리 가능성은 10%도 채 되지 않았다. 바로 그때 팔로가가 약간 회복되어 다시 싸움에 합류했다. 그는 다시 한번 돌과 잔해로 이루어진 거대한 손을 만들어냈다. 브롤은 그 위에 뛰어올라 다리의 힘을 거대한 손에 쏟아부었다. 그들의 합작 기술 중 하나였다. 하지만 페니르는 그저 가볍게 힐끗 쳐다볼 뿐이었다. 순식간에 그의 방어막이 다시 나타나 공격을 쉽게 막아냈다. 반대편에서는 주료춘 역시 검을 휘둘러 에너지 칼날을 내보냈다. 귀청이 찢어질 듯한 굉음과 함께 전장의 모든 공격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페니르는 여전히 제자리에 태연하게 앉아 있었고 그의 방어막은 완전히 깨지지 않았다. 페니르의 입가에 비웃는 미소가 떠올랐고 그러자 그의 손 사이에서 불길한 번개가 튀었다. 그의 방어막이 무서운 속도로 바깥으로 확장되었다. 브롤과 팔로가는 저항할 힘도 없이 순식간에 압도당했다. 주료추는 검으로 버티며 온 힘을 다해 겨우 일어섰다. 그는 페니르를 쳐다보며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힘은 상상을 초월했다. 단순한 방어 기술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파괴적인 공격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이 괴물은 아직 자신의 힘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의 기술만을 사용했지만 그들은 완전히 무력해졌다. 그러자 페니르는 갑자기 얼굴을 감싸지며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가련한 벌레들 정말 웃기지도 않는구나. 하지만 여기까지 왔으니 손님들을 즐겁게 해줘야겠지. 그가 말하는 동안 짙은 안개가 그를 덮쳤다. 그의 모습은 희미해지더니 완전히 사라졌다. 뭐? 사라졌다고? 이것이 일종의 은신 기술일까? 그 순간 한 줄기 빛이 엄청난 속도로 브롤의 옆구리를 향해 날아갔다. 빗줄기가 사라지자 페니르의 본 모습이 드러났다. 이제 브롤은 공포에 질린 채 페니르가 눈앞에 나타나자 입술을 떨며 단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망설임 없이 페니르는 그의 복부에 주먹을 꽂았다. 브롤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무릎을 꿇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페니르를 노려보며 남은 힘을 다해 일어서려 했지만 그의 주먹은 헛되이 날아갔다. 페니르는 태연하게 손을 들어 브롤의 공격에 담긴 모든 힘을 쥐어짰다. 브롤은 즉시 전술을 바꿔 자신의 대표 기술인 날아차기를 날렸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는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이를 본 팔로가는 서둘러 브롤을 안전한 곳으로 끌고 갔다. 다시 깨어난 브롤의 얼굴은 존경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만약 지료춘이 제때 도착해 페니르의 주먹을 막지 못했다면 그는 이미 죽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짐승왕에게 그나마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지료춘 자신뿐이라는 것이 분명했다. 그 순간 페니르조차 놀랐다. 그는 주료춘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공격을 견뎌낸 것이다. 그는 천천히 왼손을 들어 짙은 보라색 빛의 구체를 응축시켰다. 구체는 곧 무서운 에너지 파동으로 변해 주료춘의 얼굴을 향해 곧장 날아갔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대신 그는 가진 모든 기술을 한꺼번에 쏟아부어 공격의 정면으로 맞섰다. 그것은 그가 전에 사용해본 적 없는 합작 기술이었다. 곧바로 그는 신속의 힘으로 얻은 속도로 돌진했다. 처음으로 페니르의 얼굴에 두려움의 흔적이 나타났다. 주료춘의 칼은 그의 몸을 쉴 새 없이 베어 넘겼다. 마지막 일격으로 그는 궁극기인 신성 소멸 일섬을 날렸다. 순식간에 수많은 번개 같은 에너지 줄기가 페니르의 몸을 휘감았다. 천둥 같은 갱음과 함께 주료춘의 모습이 스쳐 지나가며 그의 뒤에서부터 베어 넘기고는 헐떡거렸다. 그는 앞을 응시했다. 그는 이미 패시브 스킬인 블리츠를 발동시켜 합작 공격의 위력을 증폭시켰다. 이것으로도 페니르에게 상처를 입힐 수 없다면 그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었다. 하지만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브롤의 눈에 그가 전쟁의 신처럼 보였다는 것이다. 그러자 한 건장한 인물이 그들 앞에 나섰다. 페니르는 자신의 왕관을 벗어 던졌고 그의 긴 머리는 그가 뿜어내는 헤아릴 수 없는 아우라를 더할 뿐이었다. 이를 본 레지드라는 당황했다.
페니르의 오랜 부하로서 그는 주인이 드디어 진지해졌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원소의 힘을 해방했다. 그 순간 주료춘 역시 익숙한 압박감을 느꼈다. 이것이 바로 짐승왕의 원소의 힘이 분명하다. 그 느낌은 예전에 밥 오엔과 맞섰을 때와 똑같았다. 페니르는 거대한 손을 휘둘렀다. 끔찍한 해골이 소환되었다. 그 안에서 수많은 늑대 짐승들이 파도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들의 속도는 너무나 빨라서 지료추는 피할 시간도 없이 방어하기 위해 검을 가로질러야 했다. 페니르는 해골로 만든 지팡이를 소환했다. 비웃는 미소가 그의 입가에 감돌았다. 다음 순간 그의 모습이 주료춘 바로 앞에 나타났다. 귀청이 찢어질 듯한 굉음과 함께 전장은 짙은 안개에 잠겼다. 주료춘이 방어에 사용하던 장검이 그의 손에서 날아갔다. 연기가 서서히 거치자 그의 몸은 이미 다양한 크기의 상처로 뒤덮여 있었고 고통스러운 신음이 입에서 새어나오면서 핏줄이 붉어져 나왔다. 페니르는 이전보다 더 끔찍한 힘을 모으면서 계속 지팡이를 휘둘렀다. 그 순간 질 야오체는 눈앞의 광경을 완전히 절망하며 바라보았다. 정말로 원소의 힘은 근본적인 힘의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지금 주 랴오찬의 몸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고 그가 가진 모든 공격은 이미 소진되었다. 정말로 여기가 그가 죽을 곳인가? 이 순간 페니르는 그의 오르시 형태에서 더 높은 늑대인간 형태로 변형되면서 원소의 힘과 완전히 융합되었다. 피할 수 없었던 주 랴오추는 살아있는 모래주머니처럼 두들겨 맞았다. 잔혹한 구타 후 그는 힘이 빠진 채 땅에 쓰러졌다. 파니르는 끔찍하고 디지겔 같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주 랴오춘을 쓸모없는 쓰레기 취급하며 조롱했다. 지금 지 랴오춘의 눈에는 절망의 빛만이 남아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반 친구들은 그의 부모가 지어준 벌레 같은 이름을 비웃었다. 그리고 그가 학업에서 뛰어났고 선생님들의 총애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잔인한 별명을 붙여 그 안에 깊은 열등감의 씨앗을 심었다. 그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 그의 책상 친구인 샤오미의 팀합류 초대를 수락했을 때 그는 대신 이 빌어먹을 세계에 갇히게 되었다. 그 순간 세상이 침묵에 잠긴 듯했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마지막 희망의 불씨조차 꺼진 듯했다. 하지만 그때 그는 그의 어머니를 생각했다. 그녀는 지금 얼마나 무력할까. 결국 그는 이미 거의 반달 동안이나 사라져 있었다. 그는 여기서 쓰러질 수 없었다. 그의 눈은 고요한 죽은 물처럼 차분해졌다. 그러자 갑자기 천둥 같은 굉음이 그의 주위에 울려 퍼졌다.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서 신성한 광채가 터져나왔고 그 안에서 압도적인 압력을 발산하는 한 인물이 걸어나왔다. 저우 야오체는 이제 키가 크고 손에 칼을 든 채 고대 전쟁의 신이 강림한 듯 굽히지 않는 자세를 취하고 서 있었다. 하지만 그의 의식의 바다 속에서 그의 인식은 갑자기 이상하고 낯선 공간으로 이동했다. 주변 풍경을 둘러보며 그는 야수 왕에게 살해당했는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곧 한 인물이 그의 앞에 나타났다. 지랴오춘, 나의 세계에 온 것을 환영한다. 나는 내가 이곳이 어디인지,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나조차도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고 말해야 한다. 나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곳에 있었는지 거의 잊었다. 수만 년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깨어났을 때 한 목소리가 언젠가 젊은이가 나타나 나를 이곳에서 데려갈 것이라고 말했고 너는 내가 만난 첫 번째 인간 동반자이다. 줄리아오체는 그의 앞에 있는 중년 남자를 엄숙하게 바라보았다. 당신이 말하는 것은 터무니없게 들리지만 나에게 이곳을 떠나는 방법을 말해줄 수 있나요? 경고도 없이 중년 남자는 무릎을 꿇었다. 간단하다. 나를 받아들이고 나의 주인이 되어라. 그 순간 주 랴오치는 그것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 그 남자의 내민 손을 잡고 말했다. 좋아, 받아들인다. 즉시 그의 의식은 현실 세계로 돌아왔다. 그 남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은 것 같았다. 그는 정말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힘이 그의 몸을 통해 솟아오르고 있었다. 시스템 프롬프트가 백슬래시로 나타났다. 플레이어 주 랴오춘이 혼돈 원소의 힘을 성공적으로 획득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마침내 그 남자가 사실 그의 혼돈 원소의 구현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의 첫 번째 원소 기술은 소멸이라고 불렸다. HP의 90%를 희생하여 소멸 모드로 진입하고 분당 100 HP를 소모하며 각 공격은 방어력을 무시하는 혼돈 데미지를 가한다. 그의 할아버지인 아블레가 준 액세서리가 이제 혼돈의 힘주의 발에 완전히 봉인 해제되었다. 장착하면 그의 정신 속성이 크게 향상된다. 그 순간 파니르는 그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그렇게 심각한 부상을 입고도 길리아오 첸이 여전히 완전히 흠집없이 서 있을 수 있다니. 그러자 그의 모습이 다시 한번 번쩍이며 페니르를 향해 곧장 돌진했다. 그를 짓누르는 억압적인 힘을 감지한 페니르는 원소의 힘을 완전히 발휘하며 전력을 다하기로 선택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원소의 힘이 주입된 그의 장벽이 순식간에 날아갔다. 페니르는 그 후 그의 지팡이를 꽉 쥐고 또 다른 반격을 시작했다. 그에게 주 랴오차는 존재 자체가 너무나 끔찍했다. 그래서 이 순간 그는 그의 모든 힘을 단 하나의 목표에 쏟아부었다. 그를 여기서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것. 하지만 주 랴오추는 단순히 그의 긴 칼을 휘둘러 공기를 가로지르며 원소의 힘, 원소 블리츠의 융합 기술을 발휘했다. 에너지의 칼날이 번개처럼 쏟아져 내려 페니르의 몸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새겼다. 곧바로 그는 HP의 90%를 희생하고 소멸 모드로 진입했다. 천둥 같은 배기는 공기의 침묵을 찢었을 뿐만 아니라 야수 왕에 가면 페니르 통치의 바로 그 상징을 산산조각냈다. 축하합니다. 플레이어 실리아오 춘이 야수 왕 페니르를 물리쳤습니다. 40만 경험치를 얻었습니다. 야수 왕 퀘스트 완료. 보상, 검은 상자 1개. 그 순간 시스템 프롬프트는 그에게만 보였기 때문에 브롤과 다른 사람들은 섬뜩한 녹색빛의 섬광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하지만 리지드라는 완전히 흔들렸다. 이 소굴에서 태어나 자란 그는 페니르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항상 페니르가 이 땅에서 가장 강한 존재라고 믿어왔다. 오늘 그것을 목격하지 못했다면 그는 훨씬 더 강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결코 믿을 수 없었을 것이다. 주리아오 춘 자신조차도 거의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실제로 야수왕 페니르를 물리쳤다. 하지만 기쁨 대신 그 안에서 솟아오른 것은 오래가는 공포감이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에게 원소의 힘을 부여한 남자는 그가 곤경에 처했을 때만 나타났다. 그가 이 세계에 도착한 것은 배후에서 줄을 당기는 누군가에 의해 연출된 것일 수 있을까? 정해진 시간을 흘끗 본 졸리에쇼는 브롤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 위해 몸을 돌렸다. 포로를 구출하러 먼저 가겠습니다. 당신은 심하게 다쳤으니 여기서 기다리세요. 하지만 바로 그때 그의 몸이 갑자기 희미해지고 흐릿해졌다. 그가 다시 깨어났을 때 그는 자신이 그 익숙한 나무집에 다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타는 듯한 고통이 곧바로 그의 머리로 솟아올랐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그의 할아버지인 아블레의 모습을 흘끗 본 것을 기억했다. 그렇다면 그를 데려온 사람은 그였을 것이다. 하지만 브롤과 리지드라는 어떻게 된 것일까? 그 순간 시스템 메시지가 떴다. 인벤토리에 아직 열지 않은 상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밥 오웬을 물리치는 퀘스트를 완료한 후 신비한 열쇠를 받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새로 얻은 검은 상자를 열기에 완벽했지만 전에 열었던 아이템들은 모두 평범한 품질이었다. 금빛빛이 틈새에서 새어나오자 시스템은 백슬랫이 전설적인 숨겨진 아이템을 획득했다고 알렸다. 놀랍게도 소위 전설적인 숨겨진 아이템은 알이었다. 곧 다양한 크기의 균열이 표면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다.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머리에 뿔이 달린 어린 소년이 안에서 나왔다. 놀랍지도 않게 그 어린 소년은 지료춘을 아빠라고 불렀다. 당황한 지료춘은 즉시 시스템에 소년의 출신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시스템은 현재 생물의 정보를 식별할 권한이 없다고 표시했다. 업그레이드 후에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화된 생물이 이미 그와 결합되었으며 주위에서 돌봐야 한다고 상기시켜 주었다. 이것을 본 그는 반항적으로 변에 소년을 내던지려고 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그 소년은 울음을 터뜨렸다. 즉시 시스템은 경고 백슬래시를 발령했다. 플레이어 주료찬이 이 생물을 버리려 시도한 것이 감지되어 처벌을 시작합니다. 다음 순간 그의 모습은 북극 황무지로 옮겨졌고 그의 바로 앞에는 엘리트 등급 몬스터인 아이스필드 마라우더가 서 있었다. 처벌은 명확했다. 30분 안에 모든 마라우더를 죽여야 했다. 실패하면 합쳐진 공격에서 2배의 몬스터와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소년이 공격을 받아 죽으면 주료차는 시스템에 의해 삭제될 것이다. 이 순간 그의 눈은 불신으로 가득 찼다. 소위 전설적인 보상 알은 진정으로 상이었을까? 그것은 언제든 그를 죽이기 위해 설치된 함정과 같았다. 선택의 여지 없이 그는 소년을 품에 안았다. 그는 소년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너는 나를 꽉 잡고 있어야 해. 내가 죽으면 나도 살아남을 수 없어. 그리고 그는 배낭에서 긴 칼을 꺼냈다. 한편 아블레는 밥 오웬과 함께 케베올리 신전을 찾아 팀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지만 상황은 심각했고 거의 아무도 합류하려 하지 않았다.
결국 수많은 생명이 신에 맞서는 것은 죽음으로 이어질 뿐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들은 힉스의 거짓말에 세뇌되어 그들의 확고한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졌다. 현재 상황으로는 신전을 찾는 계획을 보류해야 했다. 그들 몇 명만으로는 라디나야 사막을 떠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 결국 그들은 먼저 주료춘이 깨어났는지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지료춘은 마침내 제 시간에 아이스필드 마라우더를 모두 처치하는 데 성공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모습은 다시 한번 나무집으로 돌아왔다. 그 순간 살리라이도 문을 밀고 들어왔다. 그녀의 눈이 갑자기 빛났다. 흥분한 그녀는 시리아오천의 머리 위에 앉은 작은 생물을 들어 올렸다. 시리아오천, 이 아이는 어디서 왔어? 그녀의 질문을 듣고 그는 서둘러 짐승의 굴에서 우연히 소년을 발견했다고 변명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밥 오엔과 아블레가 도착했고 둘 다 작은 생물에 똑같이 흥미를 느꼈다. 하지만 주료찬이 방금 깨어났기 때문에 아블레는 살라라이와 밥 오엔에게 먼저 부엌에 가서 음식을 준비하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아빌레는 지료천에게 엄숙하게 사과했다. 그것은 그의 부주의였다. 그는 그렇게 높은 수준의 몬스터가 그 짐승의 피 속에 숨겨져 있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의 과실로 기울라우치는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다. 기울라우치는 희미하게 웃을 뿐이었다. 이건 아블레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그 시험은 제가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내린 선택이었어요. 게다가 당신의 사람이 설정한 테스트가 아니었다면 저는 그렇게 빨리 혼돈의 힘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는 자신의 원소력을 얻게 된 전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것을 들은 후 아블레의 표정은 극도로 심각해졌다. 그는 원소력은 어떤 공간 영역으로도 가져갈 수 없으며 그 안에서 누구도 만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소위 혼돈의 원소에 대해서는 고대 문서에서 읽은 적이 있을 뿐이다. 전설에 따르면 수만 년 전 악신 모르페우스가 필멸의 세계에 강림했다. 혼돈, 학살, 그리고 악이 모든 것을 삼켰고 생존을 위해 싸우는 인류는 그에 맞서 전쟁을 벌여야 했다. 하지만 모르페우스는 너무 강력했다. 인류의 영웅들은 그의 지휘하에 있는 악마 군단을 견딜 수 없었다. 인류의 가장 어두운 시간, 힐다라는 전사가 혼돈의 원소를 휘두르며 나섰다. 그는 악마 군단조차 굴복시킬 만큼 강했다. 수많은 전투 끝에 힐다의 군대는 마침내 악신 모르페우스의 머리를 베었다. 그의 영혼은 영원히 타르타로스의 지옥 감옥에 봉인되었다. 그러나 봉인의 대가로 힐다는 영원히 거기에 갇혀 있었다. 따라서 주료천은 그가 만난 남자가 전설적인 인간 영웅 힐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추측했다. 그 남자의 이야기는 전설과 놀라울 정도로 흡사했기 때문이다. 후블레는 그런 다음 진실을 완전히 알 때까지 이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밝히지 말라고 촉구했다. 대화 후 지료추는 작은 생물을 식당으로 데려갔다. 소년이 계속해서 바루차라고 중얼거렸기 때문에 그는 임시로 그 이름을 붙였다. 놀랍게도 리지드라도 돌아왔다. 리지드라가 라틴의 사막의 지형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를 안내인으로 삼으면 많은 수고를 덜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브롤은 마을의 치료소로 보내졌다. 한편 멀리 떨어진 성에서 지하 세계의 왕 하데스는 라틴의 사막에 있는 페니르의 에너지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을 감지했다. 이것은 페니르가 인간에게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그곳의 인간들이 페니르를 물리칠 힘이 있을 리가 없었다. 따라서 하데스는 그의 부하인 아르길루스에게 라틴의 사막으로 가서 그 문제를 조사하라고 명령했다. 다음 날 줄리아 오처는 밥 오엔 및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마을에 도착했다. 그때 살리라이는 마침내 오랫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질문을 입 밖에 냈다. 주료춘, 당신은 짐승왕을 물리치기 위해 어떤 원소를 깨웠나요? 주료춘은 잘 모르겠다고 간단히 대답했다. 그러고는 일반적으로 사제는 어떤 속성을 깨우냐고 물었다. 살리라이는 사제는 보통 빛 속성에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드물게 다른 속성을 깨우는 경우도 있지만 물이 가장 흔한 대안이라고 했다. 잠시 생각한 후 주료추는 자신이 빛 속성을 깨운 게 틀림없다고 말했다. 애초에 아블레가 혼돈의 힘을 얻었다는 것을 절대 드러내지 말라고 경고했었다. 곧 그들은 목적지인 델크스타운의 치유센터에 도착했다. 하지만 질리아오 찬이 문턱을 넘는 순간 초록색 마법 광채가 그를 꽉 감쌌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는 이상한 곳으로 이동되었다. 당황하며 서 있자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놀라지 마라, 애송이. 이건 단순한 순간 이동 마법일 뿐이다.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정체를 밝혔다. 델크스타운의 수호자 힉스, 이곳은 라틴 지역에서 가장 강한 자들만을 위해 마련된 곳이다. 시리아오체는 모르는 척하며 대답했다. 저는 그냥 평범한 행인일 뿐입니다. 저에게 원하는 게 뭔지 직접 말해주시죠. 힉스는 솔직하게 말했다. 그는 지료춘이 거의 혼자 힘으로 야수왕을 쓰러뜨린 것을 알고 있었고 그를 수호자들에게 초대하고 싶어 했다. 그가 동의한다면 그가 하는 어떤 요청이든 들어줄 것이다. 지료체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몸을 돌려 걸어갔다. 미안. 당신들이 제시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 빌어먹을 라틴 사막을 떠나는 것입니다. 힉스는 즉시 격분했다. 그는 이미 질 야오춘이 아블레와 한편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렇다면 오늘 더 이상 할 말은 없었다. 한편 다른 곳에서 바보에는 갑자기 공기 중에서 위험한 기운을 감지했다. 잠시 후 거대한 검은 손이 어디선가 나타나 살리의 허리를 감쌌다. 다행히 오예는 재빨리 반응하여 기술로 그 손을 쳐냈다. 그 순간 검은 망토를 두른 수수께끼의 인물이 그들 앞에 나타났다. 동시에 주료친과 힉스의 싸움이 터졌다. 하지만 그의 품에 작은 용이 안겨 있어서 제대로 반격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은 의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같은 인간으로서 그들은 함께 이곳을 탈출할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왜 서로 싸우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걸까? 힉스는 차가운 조롱하는 웃음만 지었다. 그 늙은이 오블레는 너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지. 소위 수호자라는 건 이름뿐이야. 그는 그들이 오래전에 괴물들과 거래를 했다고 설명했다. 때때로 그들은 마을 사람들을 괴물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리고 괴물들이 마을 근처에서 사냥을 할 때 수호자들은 그저 눈을 감았다. 아블레는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그의 생각에는 마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일부를 희생하는 것이 용납될 수 있었다. 힉스는 이것이 완벽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하며 질리아오촌에게 합류할 의향이 있는지 묻자 그의 웃음은 더욱 광적으로 변했다. 주료찬의 눈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미안하지만 당신처럼 비겁한 거북이가 될 생각은 없어. 주료찬은 차갑게 대답했다. 당신들의 괴물이나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돌아갈 것이다. 그 말과 함께 그는 루키를 옆에 내려놓았다. 여기서 기다려. 내가 이 남자와 처리하고 나면 널 이곳에서 데리고 나갈게. 이것을 본 힉스는 그에게 싸움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만약 그가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주료첸이 영원히 이곳에서 잠들게 할 것이라고 힉스는 말했다. 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주료첸의 주먹이 앞으로 맹렬하게 뻗어나가 힉스의 몸을 곧장 꿰뚫었다. 타는 듯한 고통에 힉스의 눈이 크게 부풀어 올랐다. 다음 순간 그의 몸은 날아갔다. 힉스는 거의 믿을 수 없었다. 이 젊은이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 한편 밥 오엔과 다른 사람들도 상대방을 물리쳤다. 이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살리라이 뒤에 갑자기 그림자가 나타났다. 알고 보니 그들이 쓰러뜨렸던 인물은 검은 로브를 입은 남자의 클론 중 하나였을 뿐이었다. 결정적인 순간에 주료찬이 강력한 발차기로 검은 로브를 입은 남자를 뒤로 날려버렸다. 주료찬이 나타난 것을 보고 검은 로브를 입은 남자는 즉시 알아차렸다. 힉스는 이미 패배했을 것이다. 그 말과 함께 그는 다시 한번 어둠의 소용돌이로 변하여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들이 마을로 돌아왔을 때 살리라이는 아블레에게 일어났던 모든 것을 자세히 전달했다. 아블레의 표정은 심각했다. 그는 그들의 적이 바람 속성 마법사인 힉스와 그림자 속성 마법사인 루시우스였다는 것을 추론했다. 둘 다 마을의 수호자였다. 밥 오에는 완전히 혼란스러워했다. 만약 그들이 수호자라면 왜 우리를 공격하는 거지? 후블레는 천천히 설명했다. 힉스와 루시우스 외에도 2명의 동료가 더 있다. 그들 중 한 명은 브라제스 대륙에서 가장 강력한 마법사로 칭송받는 폴립이었다. 그들은 라틴 사막에 처음 도착한 인간들이었고 마을 자체도 그들의 손으로 지어졌다. 그 당시 사막은 지금보다 훨씬 더 위험했다. 최초의 정착민들은 괴물들의 추격을 피해야 했고 끊임없이 음식과 피난처를 두고 동료 인간들의 매복을 경계해야 했다. 위기의 순간에 폴립은 현재 마을이 서 있는 곳 아래에서 마지막 오아시스를 발견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씨앗을 나누어주고 농사짓는 법을 가르치고 나중에 마을이 성장하면서 완전한 통치 시스템을 확립했다. 그 후로 라틴 사막을 떠나려는 욕망은 마을의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취급되었다. 이때 질리아오 친이 끼어들었다. 이들은 소위 평화를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제물로 바치는 괴물과 거래를 했다.
아불 할아버지,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 숨기려고 하셨어요? 그의 말에 아불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는 시리아오 찬이 옳다고 인정했다. 그는 실제로 이 더러운 하브이를 묵인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쪽에는 절대 버릴 수 없는 가족이 있었다. 다른 한쪽에는 그의 정의감이 있었다. 누구에게나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결정이었고 결국 아불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선택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똑같이 할 것이다. 누구도 낯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친족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몇 년 전 힉스와 다른 사람들은 살랄리와 보보안의 생명으로 그를 협박했다. 그가 감히 비밀을 폭로하면 영원히 그들을 잃을 것이라고 했다. 주료친의 목소리가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나왔다. 만약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동시에 정의를 지킬 힘이 있다면 이른바 딜레마는 전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불 할아버지, 당신이 타협한 진짜 이유는 당신이 4명의 수호자를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마음속으로 믿었기 때문이 아니었나요? 그럼 더 밀어붙여 볼게요. 만약 그들이 살릴라이와 밥 오엔 중에서 선택하도록 강요했다면 누구를 선택했을 건가요? 묻고 나서 그는 진심으로 사과를 덧붙였다. 이것은 어릴 때부터 항상 내가 생각해온 방식일 뿐입니다. 내 말이 당신을 불쾌하게 했다면 사과드립니다. 아불은 주리아오 천에게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진정으로 사과해야 할 사람은 바로 자신이었다. 그는 실제로 수많은 무고한 인간들에게 잘못을 저질렀다. 그는 오랫동안 이곳에 영원히 갇히는 것을 받아들였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줄리아오 첸을 만난 이후로 그의 마음속에 희망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들의 계획의 다음 단계를 설명했다. 마을을 떠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4명의 수호자의 지배를 흔드는 것이다. 주료찬이 앞서 쓰러뜨린 바람의 마법사 힉스는 4명 중 가장 약한 자일 뿐이었다. 나머지 3명은 다루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불이 알고 있는 그들의 성격으로 볼 때 힉스는 회복되는 즉시 반드시 복수를 하러 올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며칠 동안 그들 모두는 아불의 지옥 훈련을 받아야 할 것이다. 4명의 수호자를 쓰러뜨려야만 사막 속에 숨어있는 훨씬 더 큰 위협에 맞설 자격이 주어질 것이다. 이 일들을 마치고 주료추는 머리를 식히기 위해 혼자 언덕으로 갔다. 그는 여전히 야수왕을 죽여서 얻은 할당되지 않은 스탯 포인트 50점을 가지고 있었다. 현재 카오스 원소 스킬을 활성화하면 체력의 90%를 소모한다. 방어구를 무시하는 트루 데미지를 주지만 남은 체력 10%는 한 방에 죽을 위험을 매우 높게 만든다. 다행히 버서커 지능 포션은 그의 체력을 회복시켜줄 수 있고 상점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체력과 방어를 포기하고 모든 포인트를 공격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강력한 회복 스킬을 얻으면 HP를 올리는 것을 다시 고려할 것이다. 할당을 마치고 그는 새로운 읽지 않은 메시지를 발견했다. 열어보니 익스플로딩 시트아웃라는 계정에서 온 메시지가 100개나 있었다. 질 야오추는 익스플로딩 시트아웃가 다름 아닌 루이안의 게임 내 아이디라는 것을 기억했다. 그가 드디어 외부 세계와 연락할 수 있는 것일까? 그는 이렇게 생각하며 서둘러 메시지 창을 열었다. 거기서 그는 다른 반 친구들도 이 게임을 한 후 실종되어 학교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를 더욱 충격에 빠뜨린 것은 루인이 그의 실종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신 그녀는 언젠가 학교에 대머리 남자가 나타나 지아오 춘과 그의 어머니가 다른 도시로 이사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 그의 어머니는 이사를 선택했다. 그는 모든 것을 종합하여 빠르게 이론을 세웠다. 아마도 그의 의식은 이 저주받은 라티네안 사막에 갇혀있는 반면 그의 몸은 현실 세계에 남아있을 것이다. 대부분 그의 몸은 식물인간 상태로 살아남았고 그의 어머니는 그를 돌볼 수 있는 병원을 찾기 위해 이사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이론은 맞지 않았다. 국내 최고의 병원은 모두 그들의 옛 도시에 있었다. 게다가 그는 그의 어머니가 대머리 남자를 모른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의 머리가 과도한 생각으로 폭발할 것 같을 때 작은 드래골링이 갑자기 그의 옆으로 기어왔다. 그는 생각 없이 드래골링을 밀어냈다. 즉시 시스템은 경고 백슬래시를 표시했다. 드래골링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처벌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다음 순간 주료차는 화산 지도 속으로 순간 이동되었다. 기습을 당했지만 그는 이것이 훌륭한 훈련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편 치료소 안에서 브로흘은 순전한 불신으로 바라보았다. 낮 동안 아불은 브로흘에게 한 가지를 특별히 상기시켰다. 그는 그것을 비밀로 유지하고 시리아오 춘이 야수왕을 죽인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절대 밝혀서는 안 된다.
그러나 브로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은 전설적인 12영웅 중 한 명인 아빌 역시 라티네안 사막에 갇혀 있었다는 것이다. 자신의 대륙으로 돌아가서 아불은 한때 혼자서 무시무시한 트롤키파를 물리치고 가장 강력한 번개 전사로 명성을 떨쳤다. 소위 12영웅은 진정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12명의 개인이었다. 5년마다 세계 최강 토너먼트가 개최되었다. 각 길드는 5명의 챔피언을 보내고 결승에 진출한 12개의 길드는 승패에 관계없이 각 길드를 대표할 영웅 1명을 선택한다. 당시 아불은 새로 결성된 소규모 길드의 일원이었지만 결승까지 진출했다. 그 전투에서 아불만이 살아남았다. 나중에 그는 혼자 검은 바다로 모험을 떠나 트롤킹크를 죽이고 은퇴했다. 그런 영웅이 라티네이아 사막에 갇히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아불 같은 사람조차도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다. 한편 질리아오치는 마침내 시스템의 처벌을 완료했지만 이번에는 난이도가 이전보다 훨씬 더 컸다. 시스템이 백슬래시를 프롬프트했다. 처벌이 활성화될 때마다 난이도가 10%씩 증가합니다. 지료체는 어쩔 수 없이 한숨을 쉬었다. 작은 녀석을 다시 자극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았다. 그때 용조가이는 묘하게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시스템 창을 응시하고 있었다. 지료처는 깜짝 놀랐다. 혹시 저 작은 녀석이 시스템을 볼 수 있는 건가?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용조가이는 긍정적인 대답을 분명히 했다. 그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오불 같은 강자도 시스템을 인지하지 못하는데 인간도 아닌 저 용조가이가 그의 기원은 상상 이상으로 엄청난 걸까? 생각해보면 용조가이가 나타난 직후부터 유라이안에게 메시지를 받기 시작했다. 생각이 복잡해질 때쯤 아불이 훈련을 시작할 준비가 된 밥 오엔과 함께 도착했다. 이제 완전히 회복된 브롤과 팔로가도 함께 왔다. 아불은 앞으로의 훈련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혹독할 것이라고 엄숙하게 선언했다. 너무 어려워서 12명의 영웅조차 완료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그는 손을 흔들어 신비한 유물을 꺼냈다. 순식간에 완벽한 복제품이 그들 앞에 나타났다. 이것은 길드 토너먼트를 위해 대마법사 홀링쿰이 만든 훈련 장치였다. 훈련생과 동일한 클론을 생성하여 1.5배의 힘과 기술, 원소력을 갖추게 할 수 있었다. 클론이 실제 물리적 해를 입히지는 않지만 그들이 가하는 고통은 절대적으로 현실적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팀 훈련이기 때문에 누군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으면 즉시 탈락하여 나머지 사람들이 수적으로 불리한 싸움을 해야 했다. 아불은 이것이 의도적으로 난이도를 높인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것은 그들을 사원으로 가는 길에서 대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쓰러진 동료가 많을수록 생존자들은 더욱 가혹한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건너뛸 수 없는 시험이었다. 그들 모두 훈련에 들어가자 오불은 집으로 돌아가 락사들러에게 더 큰 저녁 식사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빨리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들이 곧 돌아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니나 다를까 불과 30분 만에 그룹 전체가 돌아왔다. 락소파는 당황했다. 그는 아불의 훈련이 얼마나 힘들지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그렇게 빨리 끝낼 줄은 상상도 못했다. 저녁 식사 후 아불은 훈련 결과에 대해 물었다. 그들은 모두 불평할 수밖에 없었다. 네. 그들은 30분 안에 끝냈지만 그들의 도플갱어에게 패배하기 전에 그렇게 오래 버틸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주료천의 클론이 그들 5명이 함께 있어도 쓰러뜨릴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자 주료천은 싸움을 분석했다. 단순한 PVE가 아니라 진정한 PVP 결투처럼 느껴졌다. 상대는 뇌가 없는 몬스터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5클론은 흩어져 다른 방향으로 숨어버렸다. 처음에 주료천은 클론의 목표가 단순히 그들을 흩어지게 하고 하나씩 제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 5명은 내내 함께 있었지만 예상치 못하게 그것이 바로 클론이 계획한 것이었다. 그 혼자 4명의 클론에게 제압당해 자신의 클론이 팀원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다가 결국 5클론 모두를 혼자 상대하게 되었다. 처음부터 이 전투는 운명이었던 것이다. 아불은 12명의 영웅조차도 그런 도전을 완료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주요천을 칭찬하며 이것이 바로 그가 바라던 효과라고 말했다. 진정한 팀 전투는 개인의 힘이 아니라 공격과 방어를 담당하는 체스판의 조각처럼 그룹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다. 클론은 이러한 원칙을 따라 매우 효율적인 팀 전략을 만들었다. 아불에게는 그것이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전술이었으며 그들의 신인팀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그 후 그는 모두에게 방에서 쉬라고 말했다. 내일 아침
또 다른 훈련이 있을 것이고 이번에는 그가 직접 이끌 것이다. 방으로 돌아온 줄리 오처는 그날의 훈련을 다시 검토하고 분석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머리 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치 전에 만났던 그 영웅의 목소리 같았다. 그는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그는 누워서 훈련에 대해 계속 생각했다. 그러자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오직 짐승의 힘에만 의존하는 그 짐승왕에 비하면 이 클론들은 훨씬 더 날카로운 정신을 가지고 있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신비한 영역에 서 있었고 바로 그의 앞에 그 영웅이 서 있었다. 얼굴에 혼란스러워하는 그를 보고 남자는 너무 궁금해하지 말라고 안심시켰다. 이곳은 지료천의 내면의 영적 세계였다. 그가 지료천의 주인이 된 순간부터 그는 이곳에 영원히 머물러야 했다. 이 시점에서 남자는 더 이상 자신의 진정한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그는 이곳에 영원히 머물며 지료천에게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그가 지금 나타난 이유는 단 하나의 목적, 그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가 말하는 동안 남자는 손을 들어 혼돈의 힘의 1%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는 잔혹한 진실을 드러냈다. 지료천이 짐승왕에게 휘둘렀던 혼돈의 힘은 진정한 힘의 1000분의 1에 불과했다. 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시스템 창이 나타났다. 백슬래시 혼돈의 군주의 시험. 패배하지 않고 3분 동안 생존하면 승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다른 곳에서는 힉스가 여전히 부상해서 회복 중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정보가 도착했다. 오브리 마을에서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있었다. 이것이 계속된다면 점점 더 많은 인간들이 떠나는 꿈을 꾸기 시작할 것이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그들은 사막 몬스터를 마을로 소환하여 라티네이아의 방랑자들이 가혹한 경고를 보내도록 결정했다. 한편 줄리아 오처는 혼돈의 시험을 받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미안해요, 노인. 3분 동안 싸우는 것을 피할 수만 있다면 먼저 40만 경험치를 확보한 다음 나중에 원하는 대로 훈련할 수 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들었다. 왜 노인이 그를 쫓아오지 않는 거지? 불길한 예감이 그의 가슴 속에서 솟아올랐다. 다음 순간 눈부신 빛이 그의 머리 위로 터져나왔다. 그가 방금 딛고 선 땅이 거대한 협곡으로 갈라졌다. 이건 훈련이 아니야. 처형이야. 야수왕 방패로 0.5초 반응 시간만 벌지 못했어도 이미 뭉개졌을 거야. 그때 노인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렸다. 정면으로 맞서는 걸 피하려는 거냐? 주료추는 간신히 막아내며 속으로 정말 과소평가했군이라고 중얼거렸다. 노인은 차갑게 으르렁거렸다. 그렇게 비겁하게 도망치는 건 용서할 수 없다. 다시 공격하려던 찰나 주료추는 갑자기 그의 뒤를 가리켰다. 영감님, 저것 좀 봐. 뭐? 바로 그 순간 그는 몸을 돌려 전속력으로 도망쳤다. 카운트다운을 흘끗 보니 2분 남았다. 조금만 더 버티면 시험은 내 것이다. 그는 생각했다. 저기요, 영감님. 잠깐 쉬었다 가면 안 될까요? 다시 싸우기 전에 몇 분만 쉬게 해줘요. 그는 외쳤다. 노인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왜 자꾸 도망치는 거냐? 적은 내게 숨 쉴 틈조차 주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섬광처럼 주료춘의 바로 뒤에 나타났다. 이것이 내 첫 번째 교훈이다. 주료춘. 재빠르게 움직여 섬광 타격을 날린 지료춘은 간신히 공격을 피했다. 안도의 숨결이 흘러나왔다. 방금 전에는 물리적인 공격이라 다행이다. 섬광 타격, 즉 필중 스킬을 써야만 겨우 벗어날 수 있었다. 노인은 충격에 빠진 채 지료첸을 바라봤다. 어떻게 저 녀석이 갑자기 자기 뒤에 나타난 거지? 어떤 움직임의 흔적도 잡히지 않았다. 마치 순간 이동 같았다. 설마. 한편 지료차는 남은 시간을 계산하고 있었다. 스킬 재사용 대기 시간은 5분. 만약 노인이 다시 공격해온다면 이번 시험은 실패할 것이다. 카운트다운 30초. 그는 무기를 내리고 말했다. 싸우기 전에 잠깐 쉬게 해주세요. 이번이 지나면 다시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노인이 동의했다. 좋다. 하지만 방금 그 기술이 무엇이었는지 말해줘야 한다. 질라우치는 속으로 무슨 기술이라고 생각했다. 섬광 타격을 말하는 게 틀림없어. 바로 그 순간 시스템 알림이 떴다. 카운트다운 완료. 시험 통과. 40만 경험치 획득. 호스트 레벨 상승. 주료치는 재빨리 설명했다. 그게 다였어요. 이것들은 시스템에서 부여한 스킬일 뿐이에요. 레벨이 올랐을 때 섬광 타격을 써서 당신의 공격을 피했어요.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영감님? 노인은 눈살을 찌푸렸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섬광 타격 전에 본 것 같아. 줄리아오는 어리둥절했다. 전에 다른 사람이 이 스킬을 쓴 적이 있다는 건가? 노인은 골똘히 생각했다. 그의 몸은 싸우는 동안 무언가를 기억했다. 너무나 익숙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누구를 상대로였지? 젠장. 여전히 기억나지 않았다. 줄리아오 청은 추측했다. 아블레가 예전에 헤시오드의 전설을 말해줬지. 만약 이 노인이 내게 혼돈의 힘을 줬다면 그는 헤시오드가 틀림없어. 그의 이름을 알면 기억을 되찾는데 도움이 될지도 몰라.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맞아요, 영감님. 당신이 누구인지 알 것 같아요. 당신은 옛날에 악신 모르페우스를 죽이고 세상을 구한 헤시오드예요. 자, 영감님, 기억이 좀 나나요? 노인의 심장이 떨렸다. 헤시오드, 왜 이렇게 익숙하게 들리지? 한편 보블리는 한밤중에 일어났다. 그는 공기 중에서 고약한 냄새를 맡았다. 문득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해냈다.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어둠의 그림자가 그에게 덤벼들었다. 방랑자가 밤을 틈타 기습 공격을 감행한 것이다. 밥 오엔의 증오심이 타올랐다. 틀림없어. 그놈이야. 부모님을 죽인 짐승이 바로 저놈이야. 제가 되어도 잊지 못할 거야. 이 순간을 위해 그동안 쉬지 않고 훈련했지. 그 괴물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 바보에는 이를 갈며 무기를 꽉 쥐고 내 껍질을 조각조각 찢어발기고 뼈를 하나하나 부러뜨려 내 피를 우리 부모님 무덤에 뿌려주마 라고 말했다. 바로 다음 순간 그는 공격을 시작했다. 한편 그림자 속의 수호자들은 그들의 계획이 얼마나 잘 진행되는지 재미있어하며 비웃었다. 힉스는 눈살을 찌푸리며 하지만 마을은 여전히 멀쩡하고 그들만 공격받고 있잖아 라고 말했다. 너무 가짜 같아 보이지 않을까?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비웃었다. 신중해졌군, 힉스. 이미 다른 짐승들을 마을에 소환했어. 일단 아부를 유인하면 돌롭 자신이 그를 죽일 거야. 힉스, 그 새로운 녀석들을 처리해.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발목 잡지 마. 그 새로운 사제 녀석 다음은 내 차례다. 오래 버티길 바랄 뿐이야. 너무 빨리 끝나면 재미없잖아. 한편 내면 세계에서 지료차는 노인에게 단호하게 당신은 헤시오드임에 틀림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제가 해방시킨 곳은 당신에게 타르타로스밖에 안 됩니다. 자, 노인, 뭔가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노인은 차분하게 아니요 라고 답했다. 제 정신은 여전히 텅 비어 있습니다. 줄리아오, 채는 멍해졌다. 말이 안 되는데. 모든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에서 이름을 아는 것만으로도 잃어버린 기억이 되살아나야 하는데. 노인은 무표정하게 저는 이 세상에 대한 인상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름은 단지 꼬리표일 뿐입니다. 제가 헤시오드라고 해도 제가 한때 경험했던 것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움직임은 처음으로 마침내 저를 이 세상과 연결하는 실마리를 찾은 것 같은 친숙함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젤리아우체는 속으로 그럼 나는 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왜 여기 왔지? 그를 해방시킬 수 있었지? 왜 혼돈의 힘을 부여받았지? 이러한 미스터리들이 하나둘씩 쌓여간다. 만약 노인이 진정으로 헤시오드라면 그가 기억을 되찾으면 아마도 내가 찾고 있는 답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